이유는 5학년부터 관계를 물어봐요. 그러면은 멀리 보면 이제 함수의 시작이고 가까이 보면은 비와 비율의 시작이 5학년이기 때문에 4학년까지는 아이들이 연산 습관만 잘 잡혀 있으면 돼요, 사실은. 4학년까지 별다른 건 없고. 그렇습니다. 이게 요 시작 내용이고, 오늘 예약하신 분들이 지금 좀 오시고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순서는 요렇게 돼요. 약간 반응이 좀 느립니다. 네, 교과목 로드맵, 그 다음에 고등학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로드맵을 좀 잡아봐야 되거든요. 그 밖에 그냥 문 열어놔 주세요. 네, 괜찮아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바라보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을 보고 우리 아이의 초등학교를 지금 설계하시면 큰일 나요. 그래서 그 부분, 왜 큰일 났는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이제 3학년 대한 얘기인데 똑같이 써놨어요. 근데 3학년 때 학습 격차가 보통 시작이 됩니다. 근데 학습의 기본적으로는 발달은 건너뛰지 않거든요. 언젠가는 저건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3학년 때 이제 격차라는 게 시작이 돼요. 그래서 내용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양도 늘어나고 내용 자체도 좀 어려워지는 게 3학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지금 3학년들 바라보면은 교과학습 과정이 이제 누리과정이 적용이 됐잖아요. 누리과정 이후에 가장 이제 제가 보기에 어, 방향성은 융합이고 주제별 뭐 학습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한데 가장 큰 문제점은 제가 보기에 과거에 비해서 문해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이유는 교과서 내용에도 줄글보다는 그림, 그러니까 만화 같죠. 그림과 포스터 형식의 내용 전달이 많다 보니까 아이들이 글을 읽고 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한 능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별도로 독서 습관을 가지고 있지 않은 친구들이 3학년부터 이런 학습 격차가 좀 생기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는 핵심은 저는 독립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어는 독립. 뭐냐면 아이가 스스로 학습을 해나갈 수 있는 수준이 있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부모님의 도움은 가정에서 가르쳐 달라는 건 아니고 아이들이 과제를 했는지 확인해주고 과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학원에 또 물어봐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서 아이가 이쯤 되면 내가 손을 놔줘도 되겠구나 스스로 하겠구나 할 때까지는 도움이 필요해요. 근데 그게 3학년일 수도 있고 4학년일 수도 있고 5학년이 될 수도 있고 중학생이 될 수도 있다. 근데 그 과정이 없다 보면은 영어 독립을 이루지 못한 친구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져요. 수학은 사실 3학년 때는 이제 문제 푸는 습관이죠. 이거는 필체가 될 수도 있고요. 생각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이 모든 것은 일단 연산이다. 그러니까 연산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잡는 것부터 시작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3학년 때 이제 아이들한테 곱셈 결과를 어떻게 뽑는지는 아는데 그럼 곱셈이 뭐야? 라고 했을 때 의외로 잘 대답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쵸? 같은 수를 반복하여 더한 것을 축약하여 써놓은 축약식이거든요. 곱셈은. 그럼 아이들이 곱셈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알면 나중에 곱셈에서 이제 앞으로 연계되는 그 다음 과정들이 되게 자연스럽게 넘어가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단순 계산 훈련밖에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3학년 때 시작이 된다. 그리고 탐구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독서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매번 말씀드리는데 가장 부작용 없는 선행. 아무리 많이 해도 부작용 없는 선행 단 하나, 독서. 그리고 독후 활동. 이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학년 때부터 독서로 결국 격차를 이제 늘려 나가는데요. 이게 아이들이 달리기라고 좀 따져보면, 왜 이제 100m 달리기 빠른 친구들이 한 15초, 좀 느리면 19초, 20초도 되고 하죠. 그런 아이들이 몸 쓰는 근육과 생각의 힘은 그 벌어지는 격차 수준이 달라요. 조금 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해력과 사고력이 좋은 친구와 그 수준이 좀 낮은 친구들의 간격은 진짜 초격차로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버님들 꼭 들으시라고 얘기하는데 진짜 아버지 역할 중요하거든요. 특히 사회과학 융합 독서들 많이들 하시는데 사회과학 융합 독서 과정이 뭐 되게 대단한 건 아니에요. 시중에 원체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같이 책을 읽고 반드시 해야 될 게 독후 활동이거든요. 책 읽고 넘어가면 아무것도 안 남아요.
휘발돼요. 더 나쁜 점이 있어요. 정보가 파편이 되면 안다고 착각하기 시작해요. 그 맥락을 모르는데 몇 가지 정보를 알면서 난 저거 다 알아 라고 착각을 해요. 우린 이거를 메타인지라고 하죠. 내가 알고 있는 게 진짜 아는 것인가. 메타인지가 떨어져요. 독서만 많이 하고 독후 활동을 하지 않는 가장 이제 나쁜 점은 메타인지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몇 가지의 그 뭐라 해야 될까, 용어 정도를 아는 걸로 그 전체를 안다고 아이들이 착각을 하기 시작을 해요. 하기 때문에 반드시 맥락적 사고와 논리적 사고가 보태져야 되거든요. 왜 이렇게 되는가? 그걸 잘 잡아줄 수 있는 분은 아빠예요.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오늘 좀 시간 되면 이제 저희 아이도 초등학생이니까 제가 집에서 어떻게 좀 교육을 계획하고 있는지 좀 설명도 드릴 건데, 물론 아이의 융합도서를 위해서 갖가지 장치들을 사용을 해요. 책도 집에 가득 사놓고. 그런데 주말에 가능한 한 시간 내서 아이와 함께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고요. 저도 그걸 위해서 많이 준비해요. 책도 많이 읽고, 지금 저희 아이가 지난번에 이제 생물의 분류에 대한 거를 좀 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럼 저도 막 이렇게 찾아보고 같이 토론하듯이 막 얘기해요. 제잘. 아빠 역할 크다. 이건 꼭 아버지 오시면 얘기해 주시고, 아빠들이 잘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아빠들이 해줘야 되는 방식은 어떠해야 되냐면 정말 정기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약속을 꼭 잡고 이날은 아빠랑 책 읽고 수다 떨기 이런 식으로라도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 어머님이 하시면 에고라는 게 올라와요. 엄마가 얘기했잖아. 넌 왜 이것도 몰라? 이렇게 되는데 아빠는 의외로 되게 쿨하잖아요. 모를 수 있어. 아빠가 얘기해 줄게. 아버지의 그 왜 부부간에도 대화하면 아빠의 말을 못 이기는 경우들 있잖아요. 논리력으로. 그게 좋은 쪽으로 쓰일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이제 3학년 영어인데 이제 저희도 3학년 아이들 이제 올해 저희가 3학년 파닉스 반은 한 반 오픈은 했거든요. 근데 좀 일찍 시작한 친구들 기준이에요. 영어를 좀 일찍 시작한 친구들은 이제 파닉스 다음 단계면은 뜻의 덩어리를 구분하라라는 훈련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건 청킹이라는 걸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 저희가 AR 한 1.5점대 넘어가면은 저희가 천일문이랑 교재를 좀 곁들였어요. 이 책은 원래 누가 쓰는 거냐면 중3에서 예비고1 아이들이 시작하는 책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머님도 예전에 영어 공부할 때 기억날 건데 이제 영어 선생님들이 이렇게 탁탁 끊어서 덩어리 지었죠. 그거는 빠르게 해석하기 위한 도구로서 구문을 했거든요. 저희는 그건 아니고 아이들이 글을 읽거나 글을 쓸 때 의미상의 덩어리를 잘 묶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성분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책을 두고 고등학생은 빠르고 바르게 독해하기 훈련용으로 그 책을 쓰는 거고, 저희는 그 책 되게 천천히 나가거든요. 의미상의 덩어리 구분 짓는 훈련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뜻의 덩어리 구분하는 기초 어순을 익혀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영어 아이들 수업할 때 가장 핵심으로 두는 건 첫 번째가 어순 잡기, 그 다음이 시제, 그 다음에 관사 전치사. 이게 우리말과 다른 점이거든요. 이거 위주로 먼저 기초를 딱 잡으면 그 뒤로는 그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은 이제 문법에서 잡아주면 돼요. 소소하게 변화하는 것들이 어떻게 변하는가. 근데 큰 덩어리를 아이들이 놓칩니다. 그래서 문법 수업만 하면 단어의 어떤 변화나 불규칙, 규칙 관계들은 이해하는데 이 덩어리 영어에 대해서 뜻의 덩어리를 놓고 그것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훈련이 안 돼요. 문법에는 그 책이 없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가 지금 같이 시작하고, 여기도 써놨지만 진짜 여러 가지 방식이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독립하고 균형을 잡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독립 전까지는 도와주셔야 돼요. 아이들이 이제 걷는 법도 알고 어느 정도 뛰는 법도 알면 이제 뛰게 놔두시면 되는데, 아직 걸음만 하고 있는 아이한테 걸어봐 할 수는 없는 거고, 이미 잘 뛰는 아이한테 뛰지 마, 엄마 손잡아 하는 것도 답답한 일이니까 일단 독립하기 전까지는 부모님의 좀 케어가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독립되어졌다라고 판단되어지는 저희 시점도 AR 1.0에서 1.5점 사이 정도거든요. 그때부터 슬슬 놔주시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과제도 했는지 안 했는지 정도 체크하시던지 그냥 두셔도 돼요. 왜냐면 학원 같은 경우는 이제 과제 안 됐을 경우 이제 후속 조치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너의 몫이야 이렇게 놔두셔도 돼요.
어쨌든 그 전까지 잘 도와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균형 부분인 건데 조금 더 강제로 시켜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말하기랑 글쓰기거든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건 아이들이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TV 보면서 TV에서 나온 영상을 보고 소리를 듣고 그걸 이해하는 건 쉬워요. 근데 내가 표현을 하고 내가 말을 하는 건 좀 어렵잖아요. 하기 때문에 그 영역이 어렵기도 하고요. 관리하고 지도하는 영역에서도 사실 말하기, 글쓰기 좀 어려운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더 에너지를 쏟아서 끌고 가지 않으면 어느 순간 약간 멀리 떨어져요. 우리 아이가 말하기가 좀 편한가? 불편한가? 이런 거 체크업을 좀 해주지 않으면 나중에는 입 꾹 닫아요. 5학년 넘어가 이제 사춘기 되잖아요. 진짜 입 한마디도 안 해요. 눈빛으로도 말 안 해요. 사춘기 넘어가면. 그래서 가능하면 3학년 때부터 균형 있게 말하기, 글쓰기에도 계속 노출시키고, 여기서 핵심은 평가하지 않는 거. 일단 써봐. 일단 말해. 이게 3학년의 핵심이다. 근데 보면 이제 3학년 처음에 시작한 영어 단원별 내용이거든요. 어디에도 ABC 없죠. ABC 없어요. 그리고 지금 요 정도 문장 구성이면요. 실제로 아이들이 학원 기준으로 파닉스에서 시작해서 한 8에서 1년 차 정도 되면 만날 법한 주제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학년 되기 전에 영어를 아예 준비 안 하고 3학년이 되는 경우에는 약간 혼자 낙오되는 느낌을 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소리 나는지도 모르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막 읽어버려요. 그렇다고 정말 어린아이처럼 음가 위주로만 수업하는 것도 아니에요. 글자도 처음부터 보여줘요. 즉, 그러니까 구어는 말로 하는 거고 문어는 글로 하는 건데, 구문이 시작부터 같이 들어가는 게 초등학교 3학년 영어인데 준비 안 하고 들어가면 약간 낙오됩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여기 계신 분들은 준비를 좀 시키고 3학년이 된 경우들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3학년 때 이 스타트 지점에서부터 벌어지면 아이들이 격차가 확 벌어져요. 그래서 지금 3학년 동생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혹시 영재교육개발원 저기 GED 회원가입 하신 분이 계실 수도 있고 없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 추천드려요. GED 꼭 들어가셔서 우리 지역 또는 경기도 아니면 서울까지 확장시켜서 영재교육기관이 초등학교에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영재학급. 그건 체험 수업이에요. 그냥 놀러 간다고 하긴 뭐하지만 영재교육 입장에서는 영재학급 같은 경우는 굉장히 체험 수업형이고요. 보통 교육청 영재원하고 대학부설 영재원 두 가지를 메인으로 잡아요. 이랬을 때 왜 제가 초3을 이야기를 하냐면 초등학교 3학년 때 보통 관찰 선발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체험 수업을 시켜서 그걸 계속 관찰 기록을 한 다음에 4학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요. 그리고 4학년 때 시작을 하면 5학년 넘어갈 때 학생이 선택해요. 1년 더 할 건지. 그러니까 4학년 때 딱 들어가면 그냥 그 기차 타고 가는 건데 좀 생각이 좀 그 판단이 늦었거나 5학년 때 시작해야지 이러면 뭘 봐야 되냐면 이제 빈자리. TO가 몇 자리 있냐 가지고 경쟁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딱 같이 시작하면 쫙 가는데 그러지 못하고 중간에 합류를 원하는 경우에는 TO를 좀 보고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동생들이 있으면 GED 회원가입 하셔가지고 거기 보시면 지역 선택, 학년 선택, 그다음에 교과목 선택. 요즘 수학과목 말고 융합과학, 소프트웨어, 음악, 미술, 영어 진짜 다양하게 많거든요. 영재교육기관 같은 경우 이제 저희 아이도 사실은 가천대 과학, 융합, 영재 이제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 과정은 정말 많이 추천드려요. 외대에서 이제 진행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수학, 영어 같은 경우 한 달에 한 번 모여요.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토요일 날 하루 종일 해요. 그러면 교수님도 지원해 주시고 교육청 영재원들 같은 경우는 보통 초등학생들 모아서 중학교나 고등학교 시설에서 많이 모둠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청 영재원도 많이 추천드려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지금 5학년 넘었다 그러면 약간 늦은 감이 있으니까 그냥 또 지금 길에 맞게끔 가면 되고, 동생들은 본격적으로 하시면 되는데, 이때 이제 중요한 게 4학년 때 들어가려면 담임 선생님의 관찰 추천서가 필요하거든요. 그럼 보통 보면 1학기 때 담임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아이가
내년에 이렇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선생님의 관찰 추천서가 필요하대요. 1학기 때 얘기해 놓고 그럼 2학기 때 아이의 행동을 선생님이 관찰하면서 이제 아이 얼굴도 익숙해지고 아이의 특징도 알기 때문에 2학기 때 작성해 주시면 되게 디테일하게 잘 작성해 주세요. 한 번 정도 면담하시면 4학년 올라갈 때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5학년입니다. 진짜 저는 5학년이 핵심 학년이라고 또 봐요. 3학년이 시작이라고 하면 5학년은 폭발적으로 나아가는 학년이 5학년이다. 격차가 이제 확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핵심이 이제 제가 학원에서 계속 선생님들한테 얘기하는데 접근 동기가 핵심이다. 접근 동기는 쉽게 말하면 보상이에요. 내가 뭔가를 해냈을 때 나에게 생기는 보상으로 이 일을 하는 동기예요. 이와 반대 개념이 회피 동기라는 게 있어요. 회피 동기는 이걸 해내지 못했을 때 나에게 오는 페널티가 회피 동기예요. 페널티를 피하기 위해서 이걸 해내야 된다. 그러니까 회피 동기는 보통 언제부터냐면 고2, 고3 때부터예요. 아, 내가 이번에 시험이 떨어지면 저 대학을 못 쓰는구나. 내가 이번에 이걸 못하면 뭐 취직을 못하는구나. 이런 게 이제 회피 동기죠.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이때까지 이 일을 해내지 못하면 이 계약이 성사가 안 될 수도 있어. 어떻게 큰일 났어. 근데 어린아이들일 경우에 회피 동기는 독이 될 가능성이 되게 커요. 이유는 뭐냐면 아이들이 지금 학습이 독립이 안 돼 있거나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독립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회피 동기를 쓴다. 그러면은 학습의 감정이 묻어버려요. 피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 공부를 피하고 싶은 감정으로 바뀌게 돼요.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단어 암기예요. 단어 시험을 보고 통과를 못하면 남아야 돼. 남기 싫으면 시험을 통과해. 그래서 단기적으로 확 외워요. 회피 동기는 단기 효과가 엄청 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엘리베이터에서부터 막 외우고 와요. 외우고 와서 시험 보기 전까지 이렇게 선생님 눈치 보다가 시작하면 책 덮고 막 시험 봐서 다 맞아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회피 동기였잖아요. 휘발성도 굉장히 커요. 그래서 한 달 전에 봤던 단어 시험지 그대로 갖고 와서 단어 시험 보면은 반도 안 돼요. 근데 이 단어 안 써먹잖아요, 잘. 저희가 그럼 니네는 단어 시험 안 보여? 단어 시험 보죠. 저희가 단어 시험 보는 시점이 보통 파닉스 시작해서 한 1년 6개월에서 2년 차부터 단어 시험 봐요. 그리고 단어 시험 통과 못했다고 남기거나 이렇게 아이들에게 페널티를 크게 주진 않아요. 5번씩 다시 써. 연습하고. 저희도 알아요. 회피 동기가 들어가지 않게끔 관리해야 된다는 거. 두 번째 이제 접근 동기인데 유치하지만 저희 계속 캐시 뿌리거든요. 뭘 잘하면 일단 잘하면 뭔가 생겨. 근데 한 달 후에 생기고 1년 후에 생기는 건 효과 없어요. 너 이거 잘하면 한 달 있다 뭐 해줄게. 절대 안 돼. 집에 가는 길에 받아요. 아이들 저거 꼬깃꼬깃 쌈짓돈처럼 어디 이렇게 모아가지고 얼마 전에 이제 엄마가 주머니에 있는 캐시를 넣고 세탁기를 돌린 거죠. 엉엉 울고 온 거예요. 선생님, 캐시가 다 찢어졌어요. 이제 절반으로 이제 보상은 해줬거든요. 절반으로. 절반은 선생님이. 근데 아이들이, 소소하게라도, 내가 발표를 하고 과제를 해내면 나에게 이런 보상이 있구나. 그래서 가능하면 아이들이 학원에서 하는 행위 자체가 부담이 없고, 가능하면 좀 더 즐겁고, 이렇게 만들어 주려고 하고 있고, 다만, 학년과 레벨에 따라서 그 강도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낮은 학년일수록, 낮은 수준일수록 엄청 뿌리고, 괜찮아 하고요. 이제 아이들이 아카데믹하게 공부해야 되는 시점부터는 조금 더 선생님들이 좀 엄격하게 수업은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회피 동기를 쓰진 않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있었던 하나 일화인데 학원 수업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상담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반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아닌데 되게 밝고 참여도가 높고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였냐면 이 친구는 약간 내향적인 친구인데 친구들의 텐션이 너무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막 발표하고 선생님 제가 할게요. 막 단어 시험 보면 다 맞고 근데 나는 이 친구들의 이 텐션과 잘하는 것에 막 위축되고 막 이런 친구들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살짝씩 이제 조정은 해주고는 있는데 아이들이 자꾸 짓눌리면 안 된다. 그리고 짓눌리면 영어 도서관 안 와요. 어학원 때문에 짓눌리면 저거 하루 더
이틀 더 와야 되는데 안 온단 말이죠. 그래서 접근 동기가 진짜 핵심이다, 5학년부터. 자, 그리고 영어는 이제 말하기, 글쓰기가 되게 자연스럽게 계속돼야 돼요. 이제부터는 안 하면 사라져요. 5학년부터는 안 하면 사라지고 자꾸 안 하려고 하는 쪽으로 가거든요, 아이들은. 그럼 누가 되냐면 기성세대가 돼요. 수능 지문을 기가 막히게 독해하면서 유치원 수준의 말조차 못하는 기성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되는 거 아니야?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수학은 이제 관계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5학년 수학부터. 그래서 저도 수학 강의는 5학년 거부터 해요. 그리고 저는 5학년 수학부터 함수의 개념으로 가능하면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국어 탐구 영역인데 역시 말하는 건 문해력이에요. 이제 아이들이 나오는 줄글을 읽고요. 소리 내서 읽을 줄 아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걸 어떻게 보면 되냐면 아이가 읽고 대답을 못하거나 이해를 못해요. 옆에 가서 읽어줘요. 그냥 소리 내서. 자, 이거라고 한데 그러면 소리로는 듣고는 또 이해를 해요. 그래서 모든 학생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때까지 독서나 독후 활동이 이어지지 않은 친구들, 독서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친구들이 5학년 이후로 나오는 국어나 탐구 과목에서 나오는 줄글들을 아예 이해를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고 정보가 파편으로만 저장되는 경우들이 많더라. 그래서 5학년 현장 모습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영어는 말 안 해요. 수학 같은 경우는 연산 실력이 좀 제각각입니다. 이제 4학년까지의 연산 실력을 잘 잡아야 5학년부터는 연산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가는 거거든요. 이게 좀 핵심이다. 국어는 뭐 탐구랑 묶어서 보시면 돼요. 탐구랑 묶어서 보시면 되는데 결국 문해력이다. 독서와 독후 활동. 이게 안 되면 이런 일이 생겨요. 한국사에서 쓰이는 용어들 있죠. 그렇죠? 한국사에서 쓰이는 용어들이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이때 한자 공부 같이 시켜주는 걸 굉장히 많이 추천드립니다. 한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되게 의미를 압축시킨다라는. 그래서 간결하게 표현하는 용도로 많이 써요. 두 번째는 역사 공부할 때 한자가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뭐 사헌부 무슨 뜻이지? 몰라요. 근데 한자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그럼 육조에 해당되는 이야기들 할 때 뭐 예조, 형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뭐 아이들이 이게 이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한자 학습이 함께 이루어지면 가능합니다. 한자 학습은 가능하면 좀 함께 시키시기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과학에서 제일 크게 이제 여기서부터 갈리는 게 뭐냐면 인싸와 아싸가 구분이 됩니다. 인싸는 뭐냐면 주도하는 애들이에요. 이건 내가 알아. 내가 할 수 있어. 그러면 그걸 참여 못한 아이들은 아쉬워하지 않아요. 그래, 네가 해. 네가 하렴. 난 너를 응원해. 지켜봐 줄게. 근데 건너뛸 수는 없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걸 건너뛸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이 3학년이 좀 더 지났고 5학년이 좀 더 지났으면 해야 돼요.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제일 첫 번째 독서와 독후 활동, 아빠의 힘을 실어서 함께 진행하기를 좀 부탁드리고, 영어는 말하기, 글쓰기를 더 에너지를 쓰지 않으면 진짜 안 한다. 수학 같은 경우는 어쨌든 연산 실력 먼저 잡고 그 다음에 관계 해석적인 개념으로 넘어가야 된다. 자, 국어는 이제 다른 과목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줄글과 이해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리고 빠른 영포자가 속출하는 거는 음가부터 안 잡혔어요.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저희가 레벨 테스트 보면은 특히 온라인으로만 학습했던 친구들이 온라인으로는 되게 굉장히 높은 수준의 책을 읽었다고 오셔요. 저희가 보면은 음가 분절이 안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스펠링을 그림처럼 외운 거예요. 하나하나 음절이 분절이 안 되고, 그러면은 아이들이 한참 영어를 하다 보면 요런 단어로 시작하면 이런 의미를 좀 내포하고 있구나라는 어근과 어원에 대한 이제 감각도 생기기 시작을 하거든요.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그림이에요. 예쁜 그림. 그림을 통째로 외우는 그런 일들이 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하기, 글쓰기를 안 하면 조용한 영포자가 시작이 돼요. 조용한 영포자. 할 줄 아는 것 같아. 이게 되게 위험해요. 근데 이게 나중에 필요한 때가 있거든요.
이게 필요가 없으면 말하기 글쓰기 안 시켜도 되는데 필요한 때가 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용한 영포자들 조심하셔야 되고, 수학은 5학년 체계부터 무너지면은 중고등학교 가서 엄청 고생해요.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익혀야 될 수학적 이 감각이 있거든요. 이거를 중학교 선행으로 해결하는 경우에도 큰 부작용이 생깁니다. 초등학교 수학에서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거는 시행과 관찰, 이 두 가지예요. 그럼 시행을 하면 뭐가 생기냐면 착오가 생기거든요. 해보고 틀리면 다시 하고 해보고 틀리면 다시 하는 이 습관이 나중에 고등학교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영역이냐면 이거 이제 부정방정식 영역인데, 고등학교 수학은 이런 게 있어요. 이쪽 길로 갔다가 아닌 것 같으면 바로 돌아서 이쪽으로 가고, 이런 판단들을 하면서 미로찾기 하듯이 수학이 이제 흘러가는데, 초등학교 때 그런 미로찾기 같은, 해보고 틀리면 다시 돌아오는 이런 습관을 초등학교 때 좀 들여야 되는데요. 중학교 선행을 미리 당기잖아요. 중학교는 체계와 구조 수학이에요. 그럼 거기다 때려 넣으면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가정에서 학습 가르치실 때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중학교식 시계 계산법을 가져와서 초등학교로 가르쳤다. 그럼 아이에게 미로찾기 훈련할 기회를 빼앗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생에게 초등학생 방식의 시간을 충분히 갖고 넘어가시는 게 좋다. 맞습니다. 탐구는 자료를 이해를 못해요. 이제 탐구에서 핵심은 뭐냐면 통계 보는 거거든요. 수학적 도형 이해 능력도 함께 이제 시작이 됩니다. 통계를 볼 줄 알아야 돼. 이제 아이들한테 막대 그래프 나와요. 그래서 5학년 중에 좀 빠른 친구들은 벌써 대학 준비해요. 근데 이게 뭐 그러면 대학교 갈 공부를 한다는 거냐? 아니라 대학교 갈 준비를 한다 함은 1번 진로 탐색. 그러니까 아이들이 나는 이런 일이 나랑 적합해. 이런 생각을 5학년 때부터 보통 시작을 좀 일찍 하는 친구들이 해요. 근데 이제 또 어머님들이 에고가 착 올라오면 우리 아들 나중에 엄마 아프면 치료해 줄 거지?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우리 딸은 약을 지어보는 게 어때? 약국에서 일해보는 게 어때?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게 아니라 아이들 스스로 진로 탐색 활동 이때 보통 시작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나는 이런 직업을 가질 거야, 이런 학교에 진학할 거야 라는 생각을 보통 5학년 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시작해야 되고 무엇으로 해야 되는지는 또 뒤에는 나와 있는데, 매번 설명회 때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있어요. 간담회 때. 자, 영어는 발표 작문이 되게 자유로운 수준에 놓이게 됩니다. 저 때부터는 그냥 유지예요. 저 수준에 오르면 이제 그때부터는 본인이 읽는 글밥에 맞춰서 글을 쓰기 시작을 해요. 저기까지만 올려다 놓으면 됩니다. 다만 그 뒤부터는 환경만 유지해주면 돼요. 언어는 감각이라서 한두 달 쉰다고 갑자기 영어 실력이 뚝 떨어지진 않거든요. 근데 한 6개월 이상 가잖아요. 그냥 사라져버려요. 그냥 사라져버려요. 왜? 어렸을 때 한 7, 8살 때,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7, 8살 때 해외로 이민을 가거나 이런 가정을 가서 보시면은 7, 8살 때 우리말 잘했을 거 아니에요? 가서 이제 영어만 쓰다 보면은, 특히 가정에서조차 영어를 안 쓰는 경우에는, 우리말을 안 쓰는 경우에는 아이들 말 굉장히 어눌해지거나 어렸을 때 익혔던 언어 많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언어학습 발달에서 이미 체득이 된 상태예요, 아이들이. 그럼 5학년까지 잘 끌어다 체득시켜 놓은 언어가 있어요. 이제부터 여기서 뭘 더 가르치고 성장을 바라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수준이 살랑살랑 유지만 되게 해줘도 아이들의 말하기 글쓰기는 자연스럽게 유지가 돼요. 자기 글밥에 맞춰서. 안 하기 시작을 하면 한두 달 지나도 똑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스스로 놔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진짜 필요 없나? 그러면 그냥 휘발돼 버려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보면, 제가 군대 갔을 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군대 갔을 때 상병 좀 지나고 나도 이제 복학해야 되니까 이 단어를 보고 뭐지? 했어요. 이게 느낌 다르죠, 이 두 단어가? 와, 아빠가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아빠가. 그러니까 물론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에 오래 노출되다 보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감각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다. 하물며 어린아이들은 더 심해요. 그래서 처음에 노출될 때부터 말하기나 글쓰기는 나중에 해도 돼 라는 인식이 박히잖아요. 안 해요. 두 번째, 했어. 말하기 글쓰기를 열심히 했어.
어느 시점부터 자, 지금부터는 시험 공부하는 영어로 들어갈 거야 하는 순간부터 그래, 한두 달 지나도 역시 말하기 글쓰기 해놓으니까 되네. 근데 한 6개월 이상 지나잖아요. 그럼 그 감각 자체가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유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항상 아빠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엄마는 사실 매니지먼트잖아요. 뭐 아침에 일어나라, 밥 먹어라, 씻어라, 이 닦아라, 가방에 왜 책을 네가 안 넣냐, 엄마가 언제까지 네 가방 싸줘야 되냐 하죠. 너는 왜 신발 가방을 학교에 놓고 왔냐, 내가 학원까지 가서 네 가방 가져와야겠냐, 이게 매니지먼트 하신단 말이죠. 게임 좀 그만해라, 핸드폰 놔라, 이렇게. 이제 어머님들은 생활 매니지먼트를 하는데 아버지는 그게 좀 어려워요. 저도 가정에서 그러기가 좀 어려워요. 다만 학습적으로 제가 엄마 대신에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구분을 했거든요. 가장 많이 하는 게 사실은 독서 영역이고, 저희 아이 엄마도 학원을 운영을 하니까 아이 지도가 가능은 해요. 그러면 학원을 몇 개 운영하는 원장 둘의 자녀는 어떨까? 집에서 별로 그렇게 안 시켜요. 저희도 아이 엄마 학원에 우리 아이가 갈 거 아니에요. 가면은 선생님한테 최대한 맡겨요. 맡기고 중요한 과목은 일부러 다른 학원을 보내요. 왜냐면 이제 원장의 입김이 혹시 영향을 미칠까? 그럼 가정에서 감나라 배나라 잔소리 하진 않아요. 다만 이제 이런 건 하죠. 이제 학원 셔틀이 만약 틀어지면 저희는 잘 알거든요. 이렇게 셔틀 돌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전화해서 셔틀 좀 고려 이렇게 요런 정도 매니지먼트를 하지 학습을 깊이 있게 관여는 안 해요. 가능한. 다만 저는 학원에서 공부하지 않는 것들, 배경 지식 관련된 독서와 독후 활동을 제가 관리를 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조선 역사에 대해서 좀 아이랑 얘기를 하고, 그 조선 역사 임금 기준으로 되어 있는 부루마블 같은 보드 게임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도 미리 많이 공부를 한 다음에 이렇게 거기 임금 있죠? 임금에 탁 걸리면 이 임금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 게 있으면 제잘제잘 떠들어 봐요. 그러다 요즘 임진왜란에 들어가서 요즘 환장했어요. 1차 출정. 1592년 4월 7일 우리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때 경상 좌수영 박홍, 경상 우수영 원균, 전라 우수영 이혁기, 전라 좌수영 이순신 각각 무슨 역할을 했고 현재 상황이 어땠고 일본은 어떤 상황이었고 이런 얘기를 배경부터 막 얘기를 해요. 천천히 잘근잘근. 계속 누워서도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얘기를 시작을 하면은 신호음이 있어요. 아빠의 이야기가 시작이 된다. 두둥 두둥 그러면은 제 침대로 와서 막 뛰어가지고 이불 속에 푹 들어와요. 막 이야기 나누고. 근데 그리고 나서 주말에 또 그걸 그림으로도 그려보고 역사책으로도 또 보고. 그래서 요즘 그 황연필 선생님 유튜브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역사책 많이 보는데 저도 그걸 위해서 독서, 독후 활동, 훈련, 연습, 학습을 아이랑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플레이 해야 돼요. 엄마의 매니지먼트도 있어야 되고 아빠의 팀플레이도 있어야 된다. 저희가 저희를 잘 알기 때문에 저희가 수학이나 영어를 가르치진 않아요. 직접적으로는. 그래서 직접 가르치면 엄마가 교수자가 되는 순간부터는 갈등이 엄청 심해져요. 그렇죠? 엄마가 어려워요. 엄마의 보기 싫어지고. 엄마를 보면 동그라미랑 X 이렇게 짝대기만 보여요. 엄마가 오늘 막 동그라미에다 탁 틀리면 일로 와. 일로 와. 이렇게 되는 환경들. 그래서 저희도 그건 최대한 회피하려고 하고 있고. 중학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중학교 교육과정 그냥 갈라파고스화 됐다. 완전 다른 세상이에요, 사실은. 거의 전 교과목에 한해서 초등은 초등대로 발전을 해오고 있고요. 고등은 고등대로 변화하고 있는데 중학교는 진짜 과거에 배웠던 내용과 지금에 배우는 내용이 주요 과목에서 크게 다르지 않아요. 지금 영어 내신 그러니까 내신이라고 부리는 것이 지금은 많이 이제 힘이 좀 앞으로 약해질지도 모르겠지만 내신이라는 것이 두 가지로 구성이 돼요. 시험을 보는 지필고사, 그 다음에 평상시 하는 수행평가. 이 두 개가 합쳐지고 거기에 이제 교과학습 발달사항이라 그래서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란 게 이렇게 세 가지가 합쳐져요. 성적, 수행평가, 선생님이 해준 평가서 글. 이 세 개를 합쳐서 우리가 교과 내신, 내신의
그 선생님의 글은 비교과 영역에 해당되긴 하는데 여기까지 크게 봐서 그냥 교과라고 봐요. 그것이 중학교 때는 아직도 기억에 있을지 모르겠는데 왜 영어책이 다 한자로 되어 있나 궁금했던 그 책. 왜 한자로 되어 있지? 영어책이 일본에서 음역했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은 소리로 영어를 해결이 안 되니까 번역으로 해결한 나라예요, 영어를. 그렇기 때문에 번역 기술이 엄청 발달했거든요. 근데 그걸 그대로 들어왔으니 일단은 일본식 영어, 성문 영어. 그다음 이제 우리나라에서 한때 그 과외나 학원이 완전 철폐됐었던 적 있죠? 그때 나온 자습서 맨투맨. 아직도 그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교과 내용 수업과 본문 2과 정도에 해당되는 암기. 본문 암기하면 학교 시험은 대부분 다 맞아요. 두 번째 수행평가 이제 본다고 라이팅 한다고 하는데 쪽지 시험 형식으로 보고요. 선생님 미리 알려줘요. 주제도 알려주고 이런 구성으로 문장을 써라라고 알려줘요. 그리고 문장 한 7개 정도 쓰면 끝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되냐면 미리 문장 한 7개 이렇게 쭉쭉쭉쭉 미리 써놓고 달달달달 외워서 시작하면 막 그거 쓰고 말아요. 그게 중학교 방식이 아직은 수행평가다. 발표 토론은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몇 명 이제 아이들이 손들고 하면 그 친구만 좀 돋보이는 거죠. 문제는 이렇게 중학교를 3년 보내면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큰일 납니다. 저희가 그래서 영어 도서관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보시면 저희가 영어 도서관을 위해서 쓰는 공간 규모가요. 일반 상가 1개실 정도 써요. 저기 책장 저만큼 놔뒀죠? 저기 안쪽에 큰 공간을 영어 도서관으로만 쓰고 있어요. 저희가 이 공간에 교실을 더 만들면 2-3개는 더 만들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 도서관 내려놓지 않는 이유. 그리고 다른 영어 도서관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하죠. 그러니까 제가 영어 도서관 운영하면 운영할수록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약간 적자예요.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리고 도서, 영자신문, 첨삭, 토론, 노트북에 랩실까지 다 구성되어 있고요. 저희 영어 도서관 선생님들이 이제 아이들이 보기에는 그냥 좀 조교쌤? 일리노이주 주립대 경영대 다닌 친구가 있었어요. 그 스캇이라고 좀 키 크고 통통한 남학생이 있었어요. 지금 카투사 갔거든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서울대 연고대랑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손가락 안에 꼽히는 주립대의 경영대 학생이었어요. 이 친구는 학생들과 토론할 때 훨씬 더 많은 걸 해줄 수 있는 친구고 아이들만 수준이 된다면 정말 아이들에게 더 많은 걸 알려줄 수 있는 친구였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보기에는 그냥 약간 이제 선생님이라고 하기에는 그냥 조교쌤? 쉽게 봤을 수 있는데 지금 이번 주에 저희 조교쌤 아파서 지금 쉬고 있거든요. 영어 도서관 이번 주에 좀 선생님들만 이게 저희 어학원 선생님들 스케줄 되는 시간에 지금 해주고 있는데 다음 주부터는 그래서 저희가 영어 도서관 담당 선생님을 좀 늘렸어요. 더 많은 선생님이 돌아갈 건데 이렇게까지 채용을 해서 이 공간과 이 비용을 들여가면서 영어 도서관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말하기, 글쓰기 환경을 놓치지 말자. 근데 이거는 수업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수업은 이런 식이거든요. 한 사람이 주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한번 스피킹 연습을 해볼까? 어떻게? 1대 10인데 어떻게? 그럼 그거는 뭐냐면 스크립트 가지고 연습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거는 절대 아이들의 스피킹 연습이 되는 건 아니고 리딩이에요. 리딩. 그래서 어쨌든 영어 도서관 와서 사람이랑 눈 마주치면서 계속 영어로 대화하고 수다 떨라라고 얘기하는 건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첨삭 과정도 아이들한테 왜 알려주기보다는 그냥 교정만 해주잖아요. 이게 배움의 시간이 아니라 계속 노출의 시간이 되게끔 하려고 영어 도서관 하고 있어요. 그래서 토론 발표 장문을 계속 키워주려고 하고 있어요. 왜 그러는가? 고등학교 얘기 들어가면 이제 다 이해되실 거예요. 자, 일단 중학교는 수학,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적당한 난이도로 빠른 선행이 수포의 지름길이다.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대충 적당한 난이도로 선행을 좀 빨리 진행하잖아요. 반드시 수학 포기하게 돼 있습니다. 설명드릴게요. 아이들이 이 내용의 맥락과 조건을 분석하는 훈련이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푸는가? 이게 이제 유형 암기라고 하거든요. 달달달달. 중학교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두꺼워지고 삼천자라고 되어 있는 책이 있습니다. 놀라워요. 문제가 아주 가득합니다. 근데 이 책을 가지고 선생님들이 수업을 할 때, 자,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다음에 이렇게 풀어와. 이런 식으로 유형 패턴을 좀 암기를 하죠. 그러면 중학교 내신 점수가 기가 막히게 나와요. 중학교 수학 학교 내신이 그렇게 막 어려운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유형을 암기하니까 점수가 잘 나와. 아, 수학 공부는 이렇게 하나 보다라고 아이들이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문제는 고등학교 지필이죠. 제가 고2, 고3 이과 위주로 수업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여기 온 지 이제 6년 정도 됐죠. 제가 마지막으로 고3 아이들 대학 보낸 게 2017학년도예요. 2017년에 준비해서 2018학년도에 입학을 시켰죠. 그때 서울대 둘, 고대 둘, 교원대, 그때는 연세대는 없었는데 시립대, 뭐 이렇게 전반적으로 아이들 결과가 좋았거든요. 근데 왜 그때 그러면 하필이면 고등부를 내가 내려놓고 왜 초등부를 하느냐. 원장이 맞는 반은 크게 두 반이에요. 제일 잘하는 반하고 제일 어려워하는 반. 선생님들이 맡기 꺼려하는 반대로 원장이 보통 맡아요. 그래서 이 반 아이들 성과는 좋았는데 이 반 아이들은 제가 무슨 쇼를 해도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태도가 안 바뀌고 수학 문제를 접하는 자세가 안 바뀌는 거예요. 왜냐면 12년 중에 10년을 고등학생이 수능을 잘 보고 내신을 잘 보기 위한 사고방식을 안 써왔기 때문에 갑자기 고2, 고3 때 자,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이렇게 바라봐. 선생님, 저는 안 되는데요.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래요. 질문이 이런 식이에요. 어떻게 풀어요? 제가 막 이제 고등학생들이니까 되게 심하게 얘기하거든요. 이 새끼야 막. 넌 그게 선생님이 하지 말라는 질문이지. 어떻게 푸냐니. 그건 네가 결정해. 어떻게 풀 건지. 뭘 물어보고 있어? 모르겠고요. 어떻게 풀어요? 이게 고3까지 안 거쳐져요. 왜? 그래 왔으니까. 수학을 어떻게 푸는지로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풀 건지는 문제를 보고 분석을 해야 나오거든요. 이유는 간단해요. 고등학교 수학부터는 익혔던 유형이 안 나와요. 세상에 없던 문제만 만들어서 준단 말이에요. 고등학생들에게. 그리고 이게 언제부터 심해졌냐? 작년 수능부터 엄청 심해졌어요. 작년 수능부터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아주 쉬운 문제가 없어졌고요. 진짜 미친 듯이 어려운 문제도 사라졌어요. 근데 이 중간에 있는 모든 문제가 생각해서 분석하지 않으면 풀 수 없는 문제로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작년 수능부터. 전 굉장히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수학의 본질이고요. 근데 중학교 때 계속 어떻게 푸는지 위주로 문제 유형 패턴을 익히고 선행을 빠르게 뺐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 이게 뭐가 되느냐? 수포자는요, 수학을 아예 포기한 애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명확하게 해야 돼요. 수포자는 뭐냐면, 나는 내신 3등급, 수능은 수학 버렸어. 이게 수포자예요. 뭐냐면, 패턴을 암기해서 이룰 수 있는 성적까지만 나는 간다. 라는 마음가짐이 갇혀있는 아이들. 제가 그런 친구들 보고, 나랑 좋은 결과를 냈던 아이들이 보통 중학교, 늦어도 중학교 때 저희랑 같이 만난 친구들이 좋은 결과를 내긴 했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 어렸을 때부터 그런 연습을 해왔는데, 그 친구들도 선행을 많이 했었대. 중3인데 고2 거 보고 고등학교 입학했어. 그럼 제가 물어봐요. 수는 뭐야? 네? 수가 뭐냐고. 곱셈이 뭐야? 식은 뭐야? 그럼 방정식은 뭐야? 미지수와 미정계수는 어떤 차이가 있어? 몰라요. 뭘 물어보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풀어야 해요? 자꾸 질문을. 왜? 그래 왔으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패턴 암기로 이걸 극복해 보려고 하거든요. 고등학교 때부터는 단원의 개수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이 큰 단원으로 한 4단원 정도 나오거든요. 같은 양으로 따져보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내용이 15단원 나와요. 각 단원은 훨씬 더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이게 양으로 쳐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등급을 좀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굉장히 까다로운 사고력 문제 같은 것들을 학교 내신에서부터 내거든요. 이거는 외워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거기서부터 결정을 하기 시작을 해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수학 공부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길로 갈 것인가. 그런 선택을 하는 아이가 거의 없어요.
하기 때문에 유형 패턴으로 암기할 수 있는 최대치가 내신 3등급이에요. 고3까지. 그러니까 내신 3등급까지 맞추고 수능 최저는 안 맞추고 수능은 약간 이제 쉽게 말하면 버리는. 그러니까 6월 지나고 서류 쓸 때쯤 되면 고3 아이들 중에 절반은 대학 입시 끝났다고 얘기해요. 대학 입시 끝났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선생님 저는 수능 최저 있는 대학 안 가요. 수능 최저가 뭐지? 대학에서 학생 뽑을 때 이제 내신으로 뽑잖아요.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내신 성적 다 좋고 면접 결과 좋아요. 가서 수능 점수 받아오세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런 수능 최저를 거는 대학들이 있겠죠. 그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이 있겠죠. 어떤 대학이겠어요? 그쵸? 우리가 아는 그 대학들은 다 있어요. 서울에만 4년제 종합대학이 40개가 있어요. 40개 이름 머릿속에 다 떠오르시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아는 대학 얘기해보세요. 그럼 서울대, 연고대. 그 다음에 서성한이,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화여대 요즘 좀 떨어졌죠. 그 다음에 중경외시 2라고 불러요. 중앙대, 경희대, 외는 뭘까요? 한국외대, 문과 쪽 한국외대, 서울시립대, 요즘 서울시립대 거의 한 칸 더 올라왔어요. 등록금 반값 했잖아요. 원래 공립이었는데 거의 요즘 장난 아니에요. 이대가 조금 좀 떨어졌고, 그러면은 서성한이 중경외시, 동건, 홍숙, 아인 이렇게 이제 가요. 동국대, 건국대, 홍익대 일반, 미대 말고요. 미대 디자인 빼고 홍익대 일반, 뭐 숙명여대, 아주대, 그다음에 인하대, 뭐 이렇게 이제 경기권까지 이렇게 펼쳐서 대학 순위를 보통 서열을 매겨요. 이거 제외하고 더 보내고 싶은 데 있죠. 아닌가요? 카이스트 좋고요. 포항공대 좋고요. 요즘 뭐 30대도 다시 수능 봐서 간다는 의대. 어떨 거야? 치대, 한양대, 아니 한양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 의치 한약수라고 해요.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나열한 대부분의 학교는 수능 최저가 있어요. 그쵸? 근데 우리 아이가 어떤 상태냐? 엄마, 나는 수능 최저는 못 맞추겠고 내신 한 3등급까지 외워서 할 것 같아. 10년을 수학을 때려박았는데, 10년을, 애가 반낮 없이 수학 공부를 했어요. 똑같은 양을 했는데 뭘 했냐? 양치기를 한 거예요. 유형 패턴 암기. 하기 때문에 양을 쳐야 될 땐 쳐줘야 돼요. 왜 이제 트레이닝 하시는 분 알겠지만 이게 무게 친다고 하잖아요. 근데 무게 치는 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근육이 어떻게 발달하는가를 이해하면 내가 어떻게 운동해야 다치지 않고 몸이 건강해지는가 이거를 함께 이해해야 되는데 그런 건 잘 모르겠고 일단 많이 드는 거야. 그럼 여기저기 골병 나고 근육도 막 몸도 다치고 이러잖아요. 그거다. 이게 언제 시작하냐? 초5 때 시작해요. 이유는요? 관계를 물어보기 때문에요. 잘 이해가 안 되거든. 그럼 외워요. 최대공약수 최소 공배수를 활용할 줄 모르는데 구할 줄 알아. 그리고 이 문제가 지금 최대공약수 최소 공배수에 관련된 문제인지조차 몰라. 근데 엄마가 옆에서 얘기해줘. 야, 이거 최대 공배수 구하래. 최소 공배수 구하래. 그리고 구해요. 이 문제가 최소 공배수를 구해야 된다는 걸 아는 게 핵심인데, 그걸 알려주고 자기는 그걸 계산하고 있죠. 그럼 또 뭐가 생겨요? 인지 부조화. 안다고 착각하고 메타인지가 떨어지고. 이게 반복되면서 아이들이 고등학생이 된다. 수학적 사고력, 문제 해결력 함께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선행이 필요 없냐? 그렇지 않아요. 의치한약수 서울대 연고대 간 애들 중에 선행 안 한 애들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중학교 때. 선행 안 한 애들 나와보라 그래요. 뭔 차이야? 선행을 바라보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지금 6학년인데 고1 거 하고 있어. 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그 중간이 있죠? 6학년이면 고1 그 사이에 있는 그 과정은 얼마나 깊이 있게 제대로 이해했나? 이게 핵심이에요. 제대로 깊이 있게 이해했다면 다음 과정으로 굉장히 자연스럽게 넘어가져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궁금증이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가 해결이 안 되는 건 어떻게 다음에 해결하지? 그가 다음 학년 수학 과정에 또 나와요. 꼬리에 꼬리를 문다 그래서 연계형 학습 교과 과정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가 중학교 때부터 알지브라하고 지오메트리 나누거든요. 즉 대수하고
기하를 중학교 때부터 우리나라는 나눠요. 근데 이제 보통 미국 학제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때부터 나누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때 어떻게 되냐면 대수, 기하, 확률, 통계, 대수 이게 섞여 있어요. 뭐 교육 방식의 차이가 있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수학 수업할 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대수만 따로 시켜요. 그리고 도형 따로 시켜요. 초등학교 때부터 깊이 있게 가기 위해서 대수 라인 따로 잡고 도형 라인 따로 잡아요.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대수 비중이 80%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도형이 줄어요. 거기다가 지금 기하와 벡터라는 고3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 중에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기하와 벡터라고 그래서 과거 이과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했던 입체 도형에서의 벡터 이런 것도 막 아이들 죽으려고 그랬거든요. 다 사라졌어요. 엄청 가벼워졌죠? 선택 안 해요. 그럼 대수 위주로 남아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중학교 올라가도요. 중학교 1, 2, 3학년 내용은 가능한 깊이 있게 많이 봐야 돼요. 여기서 많이라고 하는 게 유형 패턴이 아니라 다양하게 접근하고 사고하고 도형은 가볍게라고 할 수 없지만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정도의 강도로 갈 수 있어요. 중학교 도형은 섬 같습니다. 1학년 1학기 도형하고 안녕. 2학년 2학기 도형하고 안녕. 너 조금 남아? 조금 남겨서 이제 3학년 도형 좀 하고 안녕. 이렇게 헤어져요. 그리고 유클리드 기하학이 끝납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대수 기하학이라는 게 시작돼요. 이거 뭐냐면 고등학교 때부터는 모든 도형을 그래프 위에 그려요. 고등학교 때는 도형만 딸랑 그려서 푸는 도형 문제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뭐죠? 함수예요. 도형의 방정식이에요. 그럼 식이 도형으로 보이기 시작해야 돼요. 그럼 또 대수네. 그래서 아이들이 대수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쭉 해가야 되는데 일단 패턴을 암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제 고등학교 거 봐요. 그래. 그래서 수가 뭐냐고 대답 못한다고. 이래서 아이들이 깊이 있는 수학적 사고 능력을 키울 수 있게끔 하는 거. 두 번째, 문제 해결을 원칙적으로 할 수 있는 거. 물어보는 거 뭐지? 조건은 뭐지? 그럼 나는 내가 하는 개념 중에 이걸 뭘로 풀어야 되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면서 스스로 생각을 점검하면서 수학 문제 풀어야 돼요. 근데 초등학교 때는 그럴 만한 문제가 없습니다. 대부분 문제들이 직관적이에요. 다음을 구하세요. 굉장히 친절해요. 구하세요. 이렇게 말해요. 중학교 때는 구하라 라고 얘기해요. 고등학교 때는 뭐뭐 하는 것은으로 끝나요. 네모의 것은 하고 이렇게 끝나요. 초등학교 때 좀 친절하죠. 직관적이고. 그러다가 중학교로 올라가면 그 사이의 간격, 이해가 안 되는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 패턴을 그냥 외워버려요. 그러다 고등학생이 되면 이제부터 멘탈이 깨지기 시작을 하죠. 그럼 고등학교 과정 올라가서 멘탈 안 깨지려면 선행을 해야 되냐? 아니에요. 짧은 기간 안에 깊이 있게 이해하는 수학 훈련을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고1, 2, 2개년치 선행을 하기 위해서 4년이나 5년 정도를 당겨서 선행을 했다. 수능 범위에서는 고3이 메인인데? 그럼 그때 가서 어떡하지? 쉽게 말하면 벌어놓은 시간들이 고1, 2 안에 다 바닥이 나버려요. 그럼 진짜 힘줘서 이제 진행해야 될 고2 후반부 고3에서 해야 될 수학에서 선행이 안 돼 있는 거야. 거기까지는. 그걸 또 역산해서 이제 어떤 부모님들은 그럼 중3의 고3 과정까지 끝내면 되죠.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도 어디까지? 패턴 암기에서 끝낼 수 있는 데까지 또 수포자예요. 수포가 안 되기 위해서는 결국 수학적 사고력, 문제 해결 능력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훈련을 해가면서 진행하는 거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음 과정으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선행 한 1, 2년 정도 더 했다. 중3 때 봤더니 한 고1, 2까지 봤다. 굿, 땡큐. 근데 그게 안 됐어. 막 발등에 불 떨어졌어. 어떡해? 선행이 아니야. 수학이 뭐야? 이런 거 해야 돼요. 수학이 뭐야? 수는 뭐야? 제가 최근에 5학년들이랑 수업했을 때 기수법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기수법. 어머님들은 기억이 있을 거예요. 기수법. 수를 기록하는 방법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쓰고 있는 건 십진법. 반도체에선 이진법. 과거 우리 조상님들은 12진법. 왜 이걸 썼지? 그럼 10진법에 대해서 또 탐구를 해요. 10진법이 갖고 있는 한계는 뭐지? 숫자를 10개만 쓴다는 뜻이거든요. 0부터 9까지. 얘는 한계가 뭐야?
이런 거 못 써요. 이런 거 표현을 못 해요. 왜? 이거 구해보면 0.3333 이렇게 가잖아요. 수학에는 이런 수가 없어요. 점점점이라는 수가. 그럼 수학은요, 표현할 수 없을 땐 기호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응? 이건 그래서 표현법이 되는 거예요. 이 값에 대한. 순환소수나 분수. 그러면 이 다음이 뭐가 나오지? 이런 거 나와요. 제곱해서 3 되는 값이 없어. 기수법엔. 이 우리 십진법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렇게 쓰기로 약속한 거야. 이렇게 루트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번엔 2의 x제곱했는데 3이 되는 수가 또 없어. 십진법에. 그럼 아이들이 얘기해요. 기수법으로 표현할 수 없는 건 기호로 나타냅니다. 어떻게 나타내? 이게 로그의 시작이죠. 수에 대한 이해예요. 우리는 수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없어요. 수가 뭔지 몰라요. 식이 뭔지 모르고. 제가 지금 중학교 1학년 수업할 때 계속 수업 시작할 때 저랑 같이 했던 거 있어요. 영상 보시면 알겠는데. 식이 뭐야? 수학적 언어로 표현한 이렇게 나와요. 아이가. 외우게끔까지 했어요. 그럼 지금부터 수학적 표현과 수학적 표현이 아닌 걸 한번 나눠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걸 해요. 자, 다음 중 수학적 표현이 아닌 것은? 물어보죠. 이거 식이니? 애들한테 이거 물어봐요. 야, 이거 식이야? 이게 뭐야? 그러면 식이 아니야. 대답해야 돼요. 5학년들은. 사실은. 식이 아니지. 수학적 언어 중에 이런 건 없다니까? 그럼 이건 뭐예요? 나눗셈 결과를 표현해 놓은 거야. 그럼 얘가 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그래서 우린 뭘 써? 검산식이라는 걸 쓰는 거야. 근데 이게 언제 쓰이냐면 고1 올라가면은 2단원 정도에 이제 소인수분의 다음에요. 나머지 정리라는 애들이 나와요. 식의 나눗셈의 표현법. 식도 이거 안 되잖아요. 식이 이렇게 바뀌어요. 이러면서 식정리가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러워야 될 것이 자연스럽지가 않은 거죠. 왜? 식이 뭔지 모르니까. 그러면 달달달달 외워왔던 아이들이 이게 사고력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표현을 조금만 비튼다. 우리가 그랬죠. 수학 문제가 엄마 선생님이 되게 많이 꼬아놨어. 이건 뭐냐면 조건 표현을 바꿔놓은 거거든요. 그럼 선생님이 한 건 뭐냐면 해석하라는 얘기야, 이 문제. 해석이 안 돼. 왜? 난 이런 걸 태어나서 처음 봤으니까. 근데 고등학교 때 대부분 과목이 그래요. 너 태어나서 처음 본 거, 태어나서 처음 보는 수학 문제 풀어. 태어나서 처음 보는 영어 지문 풀어, 이거예요. 안 해봤거든. 왜? 선생님이 외우라는 거 외우고 하라는 거 했기 때문에. 그건 영어도 마찬가지고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중학교 3년 내내. 그러다 고등학생이 되니까 독립적 해석 능력이 사라지는 거고 수학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마찬가지다. 너무 이야기를 많이 했죠? 중학교 과정에서 할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중학생들이 좀 답답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잠깐 저 들어오기 전에 얘기를 했는데 초등학교 다음이 고등학교였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왜냐면 초등학교 때는 어머님들이 매니지먼트 하니까 온갖 정보들 많이 찾아내시거든요. 여기까지 오신 분이면 그렇잖아요. 관심 있으니까 오신 거잖아요. 중학교 학부모 중에 그런 분 많지 않아요. 중학교 때 또 아이랑 또 사이도 조금 이제 거리가 생기고 사춘기도 있고 어머님도 이제 사회생활도 하시고 이제 우리 아이 이제 학원비 더 내려면 또 일도 해야 되고 막 이런 식의 경우들도 있고. 그러니까 중학교 때 아이가 약간 독립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방치되는 상태에서 이런 학습을 했다 고등학교 올라가서 안 돼요. 근데 이제 기성세대들은 또 의외로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고등학교 때 드라마 같은 역전을 해내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노출된 환경으로 인해서 유리천정이 되게 강하게 생겨요. 엄마, 나는 외우는 거 이외에는 안 돼. 쟤는 이미 잘해. 너무 어려워. 근데 저는 이제 그 시기에 이제 자극받던 게, 야, 여기 벌어먹을 거 없이야? 너 서울 가. 여기서 너 할 거 없어. 너 농사 질래. 이러셨단 말이죠. 어렸을 때부터 저는 거의 이렇게 자극을 받았어요. 전 동네 학원이 없었거든요. 엘리베이터 있는 건물도 한 6학년 정도 되니까 우리 동네 이제 조그마한 이제 진달래 아파트라는 두 동짜리 아파트 올라오고 와
아파트다 막 이러면서 시골 동네여서 그런 자극을 받다 보면 쉽게 말하면 어금니 꽉 깨물고 공부하게 되는 자극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기성세대들은. 요즘 아이들은 좀 나름 풍부하잖아요. 그리고 적당히 좋은 환경이 계속 노출되니까 야성이 없어요. 야성이 좀 있으면 이게 낭만적으로 공부하는 거. 코피 흘려가면서 머리띠에 없어요. 엄마 나 내신은 한 3등급 되고 수능은 좀 버렸고 좀 어려운데 유튜브 할까? 아이 뭐 나는 건물주가 목표인데 엄마 나중에 건물 하나만 어떻게 안 될까? 그 아이들 이제 직업 선호도 조사하면 건물주하고 유튜버는 요즘 거의 1, 2등이에요. 이제 그런 아이들에게 이제 얼마나 사회가 무섭고 이 야생의 세계인지 이해 못하는 아이들이 적당히라는 마음가짐이 굉장히 강해지는 게 중학교 때다. 고등학교 때 올라올 때 이미 끝나 있어요. 나는 여기까지고 한계를 짓죠. 그럼 한계를 안 짓는 아이들은 뭐냐? 아까와 같은 과정들에서 잘 극복해낸 아이들, 독서 독립 해내고 독후 활동 잘 해낸 아이들, 진로 탐색과 결정을 미리 한 아이들, 그 다음 수학적 사고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했던 아이들, 영어 말하기 글쓰기를 놓지 않은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온실 속에서 자랐지만 튼튼하게 자랄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온실 속에 자라잖아요. 케어 받고 매니지먼트 받고 자랐음에도 독립성이 강하고 끝까지 가려고 하는 욕심 있는 아이들. 근데 이게 초격차란 말이죠. 이제 이미 중3 정도 되면 이게 참 좁히기 어려워요. 근데 저는 항상 얘기하거든요. 아직 기회는 있다. 아직 기회는 있어. 진짜 울부짖어도 아이들이 그래 넌 떠들어라. 선생님 어떻게 풀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2 때. 그걸 이제 우리 이제 흔한 말로 현타라고 하죠. 그래서 고등부 수업하다가 현타를 맞고 내가 앞으로 교육 일을 앞으로 계속 할 건데 제가 한 12년 만에 힘이 쫙 빠진 거예요. 고등부 하다가. 바꿔야 돼. 그래서 저학년 프로그램, 저학년 교육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왔어요.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은 아신데 전 이렇게 소소하게 간담회 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저 올해도 벌써 목동 아드폰테스 가서 120명? 학부모님들 120명 빡빡하게 모아놓고 이것보다 훨씬 진한 대학 입시라던가 교육과정 분석이라던가 이런 거 해드리고 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고려대 교육대학원 출강도 가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 영어 도서관 보면 시계가 고려대 시계거든요. 저희 학교 거. 근데 왜 나는 그 모든 고등부와 영광을 이제 저 아이 엄마가 하고 있으니까 주고 이걸 하고 있나. 약간 저도 이게 로망이에요. 나 아이들 가르쳤을 때 보람 있는 교육을 하고 싶은데 고등학생들 가르쳤니 내가 완전 다 불타 없어진 느낌이야.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이 굳어버린 고2는 못 바꾸겠어. 그래서 이건 제가 세운 이론인데 고2 때는 가능성이 10%예요. 고1 때는 가능성이 20%예요. 고1 때는. 중3 때는 30%. 중2 때는 한 40%. 이렇게 10%씩 아래 학년에서 더 많은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역산해 보면 초3 때면은 아무리 못해도 100%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다만 원칙적으로만 학습을 해나가고 계획을 잡는다면. 누구나. 왜냐하면 교과라는 것이 어떻게 설계되어 있냐면 타고난 인지학습 능력, 뛰어난 영재가 아니더라도 평범한 아이 누구나 모든 걸 이해할 수 있게끔 설계된 게 교과예요.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근데 그거를 왜곡하고 오해해서 아까와 같은 그런 학습 방식을 취했을 때 교과 본연이 가지고 있는 그것조차 해결 안 되는 고등학생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거를 좀 초등학교 때부터 잘 설계하고 만들어가는 교육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학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변화, 요거 마지막이에요. 요거는 그냥 보셔야 돼요. 안 실려 있죠? 이 고등학교 학생부입니다. 이게 대학 입시에서 쓰이는 영역인데 이렇게 지금 하얗게 된 부분은 안 쓰이고요. 검게 돼 있는 부분 쓰여요. 보시면은 처음에 출결.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가서 출결 안 좋으면 대학 못 갑니다.
중학교 때부터 연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초등학교도 마찬가지고. 가족들끼리 어디 여행 가고 하면요. 무조건 체험학습 일정으로 잡으시고 그 일수 넘어가게끔 잡힐 것 같으면 가시면 안 돼요. 고등학생도 마찬가지예요. 점수 깎입니다. 대학교 갈 때. 자, 그 다음 창의적 체험활동.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동봉진, 자율활동. 자율활동이란 뭐냐? 반장, 부반장 하는 거. 중학교 때부터 연습해 놓으면 좋겠죠. 이제 저런 교내 활동들이 나중에 대학 입시에서 면접 때 쓰여요. 동아리 활동. 동아리 활동은 학교 체육 활동인데 과거에는 자율동아리라 그래서 학생들이 뭐 논문 쓰고 이렇게 심화학습, 교과학습 이런 걸 했던 건데 그게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앞으로 창의적 체험 활동이 비중이 좀 점차 줄어들긴 할 거예요. 그래서 동아리 활동은 힘 빠졌고 봉사활동, 외부 봉사활동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과거 선배들이 음성 꽃동네 가서 봉사활동하고 나 의대 갈 거야 갈 수 있었어요. 지금은 안 쓰여요. 그래서 나눔 포탈 들어가서 이렇게 대기 안 하셔도 돼요. 학교 봉사활동이고 대부분 학교 봉사활동은 뭐다? 환경미화. 학교에 맡겨놓고 시간만 채우면 돼요. 사실 그렇게 바뀌었어요. 왜냐면 이게 원체 부작용이 커서 힘 있는 자식들은 봉사활동을 막 기가 막힌 데 가잖아요. 그렇죠? 누구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진로활동도 지금 많이 줄었어요. 진로활동 과거에는 부모 희망 진로 쓰고 학생 희망 진로 쓰고 그 이유가 뭔지 관련 교과가 뭔지 막 썼거든요. 그런 거 없어졌어요. 간단해졌다. 그 다음이 뭐겠어요? 성적이겠죠. 이게 교과학습 발달 상황이라는 거다. 고등학교 때. 시험 잘 봐야 되는 거겠죠. 시험 잘 보고 수행평가 잘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다. 세부 능력 및 특기상. 좀 글씨가 많이 깨져 보이는데 요거예요. 세부 능력 및 특기상. 네,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라고 되어 있죠. 각 교과목 선생님이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글을 써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세대 때 바뀝니다. 초등학교, 지금 중학교 2학년 이하들은 다 바뀝니다. 예전에 어떻게 썼냐면 선생님이 그냥 학교에 앉아서 이렇게 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500자 이내로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다 써주는 거예요. 내가 이번 학기에 역사 선생님인데 담당하게 된 학생 수가 100명이에요. 100명에게 500자씩 써주면 5만 자를 써야 돼요. 책 한 권이죠. 그거를 1, 2학기를 쓴다? 불가능하겠죠? 어떻게 될까요? 이름조차 기억나지 않는 학생에게는 아무것도 안 써줘요. 근데 이름은 기억나는데 뭘 했는지 모르는 있는 친구에게는 학습 태도가 좋았음 한 요 정도로만 써주고 끝나요. 근데 수업 시간에 손 들고 발표하고 선생님 제가 해볼게요. 와, 막 나와서 발표 막 기가 막히게 하고 그러면은 글이 이만큼 학생부의 두께라고 합니다. 이거 누가 하는 거냐? 아이가 수업 시간에 해내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대학에서 면접 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런 과목에서 뭐 이런 평가서가 있는데 그때 무슨 내용으로 발표했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막 대답을 하겠죠. 대학교 때 학생들이 보는 면접은요. 뭐 아침 먹었니? 부모님 뭐 하시고? 이런 거 안 물어봐요. 딱 4개의 질문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4가지. 뭐 이제 지원 동기라든가 교과목 관련된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집중 면접, 구술 면접이라고 하는데 이 전공 과목에 대한 질문지를 줘요. 백지하고 연필을 주고 15분 시간 줘요. 답변을 준비할 시간 15분 줘요. 그 전공 관련된 질문을 한다고요. 그거 포함해서 이 내용 같이 가지고 면접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학습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뭘 볼까요? 얘가 우리 대학을 끝까지 다닐래나? 중간에 그만두고 뭐 편입한다거나 재수한다고 하지 않을까? 그럼 뭘 볼까요? 진짜 우리 과목을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를 파고들겠죠. 두 번째는 얼마나 성실하나 이런 걸 볼 거 아니에요. 이거에서 볼 수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대학에서 보는 핵심 내용은 교과하고 세특이에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그려지죠. 근데 이제 선배들하고 우리 아이들이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뭐가 달라지냐면 이제 캐리스라 그래서 교육학술 좀 이제 이야기가 조금 길어지지만 교육학술 정보원이라고 우리나라에서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모든 온라인 프로그램이 하나로 통합됩니다. 이번에 뭐 있어요? 이학습터, EBS, 학교 알림이 또 그 어머님들 들어가시는 거 저기 하이클래스 저도 하이클래스 깔아놨는데 하이클래스 등등등등
많이 있죠. 하나로 통합돼요. 나이스까지 여기로 통합돼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면 선생님이 수행평가를 했다라고 기록을 남기잖아요. 그럼 그 옆에 그 수행평가에 대한 평가서를 바로 쓰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선배는 이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 근거를 남기지 않아도 돼요. 그냥 선생님이 쓴 글이 맞는 거예요. 이 친구가 발표를 안 했지만 발표했다고 더 덧붙여 써줘도 아무도 모를 일이에요. 과거 선배들은 우리 아이들 때는 활동에 대한 내용이 쓰이게 되는 거죠. 안 했는데 했다고 할 수 없는 세대가 된 거예요. 거기에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겪게 될 고등학교는 어떻게 또 변하는지 바로 설명드릴게요. 장문 발표 잘해야겠죠? 아, 선생님 저 그거 다 배웠어요, 학원에서. 끝이에요, 이렇게. 맨 뒤에 앉아서 이제 자다가 요즘 선생님 잘 안 깨워요. 요즘 선생님 잘 안 깨우는데 그래도 뭐 이렇게 한 번씩 거기 수업 듣고 있어? 일어나봐. 선생님 저 학원에서 다 배웠대요. 끝장나는 거예요, 이거. 너는 끝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 다음 이제 담임선생님 소조는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이거 담임선생님 글이에요. 요게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이제 어머님들 기억에는 제 기억에도, 영특하나 산만함. 한 요 정도 하고 끝났던 거. 그쵸? 뭐 매우 발표를 잘함. 친구를 잘 챙김 정도 써줬죠. 요즘 이렇게 써줘요. 담임선생님의 글도 면접사항에서 체크합니다. 그러면 내신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학생부라고 하는 것이 성적만이 아니구나. 성적도 시험만이 아니구나. 시험 60%, 수행평가 40%. 요거 점수. 근데 대학, 특히 수시에선 이 점수를 크게 적당한 선만 넘으면 된다라고 체크해. 근데 이거 말고 면접에서 살펴볼 내용이 훨씬 더 많죠. 이게 훨씬 더 중요해졌고. 어떻게 발표와 작문을 안 해요? 안 하면 이게 비는 거고 하면 차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섭습니다. 우리 뭐라고 하냐면 시험 성적을 정량평가라고 해요. 점수로 내니까. 이렇게 글로 써주는 걸 정성평가라고 합니다. 정량평가는 얘가 얘보다 2점 높구나, 한 등급 높구나, 낮구나 정도로 판단하죠. 정성평가는 이만큼 있는 친구하고 글이 하나도 없는 친구는 그냥 격이 다른 거예요. 대학에서 봤을 때. 자, 그런데 요거는 방금 설명드렸던 거 좀 다시 이렇게 표현해 드렸는데 결국 교과 내신이 성적과 세특이다. 세특 기본 예시입니다.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기본 예시. 아무것도 안 써준다. 아무것도 안 써줘요. 두 번째, 1번은 뭔가 나타내는 이해했다. 이거 뭐냐면 수업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1번은 얘와 똑같은 상태다. 2번 볼게요. 뭐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원소 카드를 제작했다. 이거 뭐 했다는 거죠? 얘는 수업을 들었다. 얘는 수행평가했다. 2번은 어떤 거? 빈 거예요. 빈 거. 요거예요. 2번도 요 상태예요. 자, 3번 볼게요. 뭐에 대해서 알아보는 탐구 활동에서 그나마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집중도를 높인 점이 돋보임. 남들보다 조금 더 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의미 있는 거예요. 3번은. 3번 정도의 세특이 약간 의미가 있고. 자, 4번 볼게요. 능력이 탁월함. 요런 표현들 좋습니다. 요런 표현. 선생님들이 이렇게 써줘야 돼. 능력이 탁월하대. 서류 검토하는, 이제 입학 사정관이라고 해요. 입학 사정관들이 글을 다 읽지 않습니다. 서술어 위주로 봐요. 뭐가 탁월함, 뭐가 뛰어남, 뭘 제작함, 발표함 그러면 뭔가를 발표했대. 그럼 그 앞을 읽는 거예요. 뭘 발표했지? 그쵸? 한번 지원할 때 20 몇 명 뽑는데 100명, 200명 이렇게 지원할 거잖아요. 어떻게 100명, 200명 거 서류 다 검토해요? 탁탁탁 넘기지. 그러니까 이런 이제 서술어 위주로 보시면 능력이 탁월해요. 실험 활동을 진행했어요. 자, 여기만 제가 좀 다르게 볼게요. 여기만 좀 다르게 볼게요. 여기 빨간색으로 똑같네. 안 빨갛네. 죄송합니다. 좀 다르게 보이려고 야간 모드로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이해함. 너 왜 그래? 네, 아무튼
끊겼어요. 거의 끝나가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겪게 될 미래가 이러한데 우린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계속 보여드려야 아 정신줄 놓지 않고 가거든요. 멘탈 부여잡고. 지금 4번 같은 경우는 뭐 열정을 보임. 이런 거는 매우 탁월하다. 이 정도. 5번은 죽었다 깨나도 못 이겨요. 5번은요. 관심을 가지게 되어 탐구 진행. 자, 볼까요? 좀 크게 볼게요. 이 쌍곡선이라는 단원이 기하 벡터 시작이에요. 고3 마지막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했구나. 뭔가 실험했는데 쌍곡면을 만들었대요. 이거는 교과 과정에 없어요. 쌍곡선까지예요. 쌍곡면은 안 다뤄요. 근데 얘는 쌍곡면을 실험을 했대. 대체 어느 고등학교길래 쌍곡선을 입체로 보냐.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정확한 실험물을 수학적으로 연구한 게 아니라 만들었대요. 뭘로 만들었냐면 3D 도면을 설계했대요. 보죠? 풍압을 잘 견딜 수 있는지, 자, 여기 중요한 거예요. 뭐 어디에 있는? 학교에 있는 3D 프린터로 출력했다. 그러면 어느 고등학교가 기하 벡터 2차 쌍곡선을 가지고 쌍곡면으로 키우고 3D 스케치업 활용을 해서 3D 프린터로 출력한 다음에 실험까지 했을까? 어떤 학교일까요? 일반고는 아니었겠죠. 이거 대놓고 얘기하는 거야. 대놓고. 이 아이는 특목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고에서는 개념 자체를 배우기 어려운 거죠. 지금 재작년부터 블라인드라는 방식을 채용하고 있어요. 학교 이름이 들어가면 안 돼요. 모든 면접 과정에서. 그래서 아이들이, 이거 예전에 퀴즈 냈는데, 학교에 교복 입고 오면 어떻게 될까요? 대학 입시 면접 때. 어떻게 하죠? 대학 입시 면접에서 아이가 교복을 당당하게 입고 왔어요. 용인, 외대, 무고 이렇게 다. 어떻게 할까요? 교복 벗기고 가운 입혀요. 그러면 이제 면접관들이, 입학사정관들이 가운 입고 들어오면 에이 저 정신없는 거.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알아요. 그것조차 모르는 아이들은 진짜 가운 입고 들어갑니다. 아무리 블라인드 처리해도요. 세특에서 이런 걸 한번 딱 보는 순간 과학고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얘는 과학고구나. 그러면 교수님들이 얼마나 재밌는 질문을 많이 할 거야. 얘가 기계공학과를 서울대 기계공학과를 지원을 했어. 근데 거기 면접관 중에 유체역학 교수님이 계셨던 거야. 역학 교수님이. 저거 우리 대학원생들이 하는 건데? 전공 관련 질문 할 수 있겠죠. 근데 애가 따박따박 대답을 해요. 번쩍번쩍 하겠죠. 넌 합격.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바뀌게 되는 건 이겁니다. 선배들은 요거였어요. 등수로 등급받기였어요. 석차 등급제. 선배들은 요거예요. 석차 등급제. 안 나와 있죠? 그냥 보시면 돼요. 선배들은 그래서 제가 이거 외우게 했어요. 전교 15등까지 보통 1등급이니까 15를 목표로 하면 안 되죠. 전교 10등 안에 무조건 들어간다. 이런 느낌이어야 돼요. 전교 45등까지 2등급이에요. 근데 또 45등을 목표로 하면 안 되겠죠? 보통 1등급으로 목표하면 2등급 나옵니다. 그렇죠? 외우게 했어요. 우리 아이들은요, 안 해요. 원래 고1에는 석차 등급제를 하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 이번에 뒤집었죠. 교육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고1부터 그냥 절대평가 할 거야. 발표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점수대로 등급받습니다. 90점 넘으면 다 A등급이에요. 80점대가 B등급이고요. 그리고 이 점수는 시험 점수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30%, 수행평가 40% 합산 점수. 근데 아이들이 하는 수행평가는 대부분 그러니까 정말 엉망으로 하면 감점이 생기는 방식이거든요. 학교 시험은 맞춰서 점수를 올리는 방식이죠. 수행평가는 하기로 한 걸 하지 않으면서 감점이 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수행평가 만점이라는 기준, 만점 해야 돼요.
수행평가는 만점을 넘어 세특을 받아내는 게 핵심이죠. 수행평가는요, 수행평가 100, 만점이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수행평가를 통해서 선생님이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을 막 써줄 수 있게 만드는 게 목표예요. 그러면 나머지 60점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거기서 10점 정도만 안 깎이면 되거든요. 이해돼요? 그러면 대충 연산을 해볼게요. 중간고사에서 약 3.5점이 전체 학기의 1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럼 10점이면 35점 정도가 돼요. 복잡하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중간 기말고사 평균으로 84점만 넘어도요, A등급이 나와요. 최고 등급. 대학에서 보는 등급이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84, 5점만 넘어도 다 A등급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학교에서 보는 시험과 성적이 막 대학 입시에서 엄청난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쳐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더 이상 이 등수 쪼개기 경쟁 안 시켜도 돼요. 학교 선생님들이. 그럼 학교 시험 문제가 더 어려워질까요? 쉬워질까요? 상대적으로 쉬워지겠죠. 그리고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 원칙적으로 가르칠 거야. 시험 문제 어렵게 내서 니네 등급 다 깎을 거야 라고 하는 교장 선생님 별로 없어요. 즉 지금 선배들 때보다 학교 시험은 쉬워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수행평가 비중은 40%를 넘어서 50%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중간 기말고사에서 평균 한 80점 정도만 넘어도 A등급은 나오죠. 그럼 아이들이 변별이 안 생기죠. 그러면 대학에선 무엇을 더 많이 중요시할까요? 면접이겠죠. 면접 때 뭐가 쓰일까요? 세특이 쓰이겠죠. 그러면 어떤 아이들이 3년 동안 착실하게 발표하고 작문하고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이 이걸 다 가져가겠죠. 그런데 아무래도 특목고 자사고는 환경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 써지는 내용 자체가 굉장히 고급화돼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가야 될 길이 선배들과 이렇게 다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 좀 벗어난 얘기인데, 그래서 뭐 영어도 발표 작문 잘해야 되잖아요. 저는 우리 아이들 세대가 그래서 우리나라 대학을 진학하고 우리나라에서 취업한다? 글쎄요. 진짜 열심히 잘하는 아이들은 많이 해외로 빠져나갈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제 왜 좀 인구도 줄어들고 노인 인구가 높아지면서 좀 젊은 사람들 중에 능력 있는 친구들은 해외로 자꾸 나가고 싶어 할 거예요. 그것까지 감안하더라도 이런 발표 작문 능력, 적극적인 태도 이런 것은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근데 대학 입시에서도 매우 중요하죠. 근데 어디 가면 수업 시간에 발표해봐. 선생님 그거 다 배웠는데 학원에서 이러고 막 일어나 이렇게 뒤긁고 끝난 거예요. 왜냐면 A등급이 그만큼 훨씬 더 많아질 거니까. 그러면 이제 수업 태도, 학교 생활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중학교 2학년 아래 세대들은 이 고교학점제라는 고교학점제라는 제도에 속하는 세대예요. 일단 하나씩 짚어보면 간단하게 이수 단위가 줄었어요. 이수 단위가 줄었어요. 학점으로 이름 바뀌고 내용은 같아요. 간단합니다. 이수 단위 한 학점 또는 한 단위는 50분 수업 17번이에요. 즉 일주일에 한 번 수업하는 게 1단위예요. 좀 어렵나요? 우리 아이 시간표를 딱 짰는데 일주일에 수학이 4번 들어갔어. 몇 단위예요? 4단위. 그 과목은 일주일에 과학이 2시간 들어갔어. 과학은 2단위. 단위수가 중요한 이유는요. 뭐 물론 이건 이제 전체 수업량이 줄었다 이런 내용도 있지만 단위나 학점이 중요한 건 뭐냐면 나중에 내신에서 반영될 때 곱해서 반영돼요. 중요하겠죠? 단위수 높은 과목들 잘 해놔야 돼요. 그럼 어떤 과목이 단위수 높을까요? 국영수죠 뭐. 그렇다. 자, 고1 때는요 아이들이 진로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2, 고3에 들어야 될 과목을 스스로 수강 신청을 하는 방식이고요. 이 또한 캐리스라는 통합 온라인 프로그램 들어가서 이제 본인들이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럼 고1 때 뭐 해야 되냐? 진로 설계해야 돼요. 대학교도 수강 신청 방식이잖아요. 근데 차이가 있습니다. 대학교는 뭐가 정해져 있죠? 학부와 전공이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뭘 신청할지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대학교는. 근데 고등학생에겐 가이드라인이 없다. 그러면 진로와 전공 선택이 누구 몫이다? 학생 몫이다. 그럼 고1 때 수강 신청을 해야 한다 함은 언제까지 전공과 진로 선택 끝내놓는 게 좋다? 늦어도 중3까지다. 그럼 진로 탐색을 중3에 하는 게 맞는가? 아니다. 이게 되게 논리적이죠? 논리적인 생각을 해보면 제가 그 얘기를 해요. 진로와 꿈은 오래 묵힐수록 진하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에 진로 탐색 시작해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5학년 때부터 이쪽 진로도 알아보고 저쪽 진로도 알아보고 기자도 한번 알아보고 의사도 알아보고 그렇죠? 여러 가지 영역의 직업들을 탐색하면서 아주 꼬맹이 때는 키자니아 가시잖아요. 그래서 엄마들 줄 서가지고 이렇게 대신 애들 대신 줄 서 있고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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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그러면은 라면 공장 견학 이러면서 엄마 나는 라면이 먹고 싶어서 여기 왔는데 뭐 이러면서 한단 말이죠. 좋아요. 근데 한 5학년 때부터는 진지하게 천천히 하고 늦어도 6학년? 중학교 가면 말을 안 들어서 엄마 나 유튜버가 꿈이야. 왜 이래? 나 건물주가 꿈이라니까. 엄마 나 아이돌 할까봐. 그래서 막 이렇게 아이라인 그리고 아침에 이렇게 그룹 마르고 학교 가잖아요. 그룹 이렇게 말고 이렇게 하나 달랑달랑하고 학교 앞에서 딱 틀고 중3 오빠 지나면 오빠 이러면서 그 전에 시작하시는 게 좋고 그래서 중3 때까지 잘 묵힌 이제 아이가 진지하게 생각한 엄마 난 이렇게 하는 게 내 꿈이 될 것 같고 큰 방향은 이 정도는 잡았어. 그래야 고등학교 1학년 때 제대로 세특도 써내고 과목도 설계 끝나고 고2 선택 과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가 좀 사라지냐면 이런 거 좀 사라져요. 고3 대역전 이런 거 좀 사라지는 세대다. 고2 때까지 껄렁껄렁하게 학교 다니고 막 1진 옆에 붙어있는 2진 옆에 붙어있는 3진 정도에서 사고는 안 치는데 약간 껄렁껄렁하게 학교 다니다 갑자기 이렇게 확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겠어. 그래서 고3 때 막 공부해서 대학 가는 게 가능했던 우리 세대. 불가능한 우리 아이들 세대. 근데 여기가 돈이 드는 게 아니에요. 매니지먼트만 잘해주시면 된다. 근데 독립시켜야 될 때 통제하시고 또는 독립시켜야 될 때 독립이 아닌 방치를 시키고 또는 매니지먼트 해야 될 때 방치시켜버리면 이제 답이 없고요. 매니지먼트를 지금부터 차곡차곡 해나가시면 된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그 내용으로 마무리될 거예요. 자, 내신 절대평가고요. 기말고사 시험 비중 확 줄어들고요. 발표 산출물이에요. 토론이에요. 어떤 애가 영어 발표를 기가 막히게 프레젠테이션 해요. 종이 하나도 안 보고. 장문해라 했더니 저희 이번에 중학교 2학년 여학생 1학년 때 수행평가 시키는데 선생님이 야 마음껏 써봐 했더니 A4 3장 썼거든요. 얘가 그 자리에서. 선생님이 너 발표해봐요. 발표를 했어요. 너 외국 살다 왔니? 되게 유치하게. 저 아이패드 다녀요. 이렇게 중학교 1학년 여학생 얘기를 했는데 너무 기특하더라고요. 되게 쿨한 친구 있어요. 이렇게 기타 메고 오는 여학생이 있거든요. 굉장히 자기 독립성 강하고 목표 명확하고 그 친구도 아직 그냥 영자신문 수업 유지하면서 저희 어학원 수업 아직 하고 있어요. 굉장히 독특한 친구들 많은데 독립적인 친구들 모습 보면서 그 친구 한 게 별거 없어요. 아시잖아요. 우리 학원 특강 없어요. 방학 때 특강 안 해요. 한두 달 뭘 좀 더 시킨다고 영어 실력이 확 늘고 뻥이에요. 그냥 아침부터 도서관 열어줄 테니까 책 보고 글씨 쓰고 선생님이랑 토론해라. 최상위권 대학이라던가 유학파라던가 이런 선생님들이 있을 때 그냥 1대1 토론만 해라. 그게 한 번 하는데 6,000원이래. 어학원 학생들. 그렇게 받는 이유, 내가 적자까지 감안하면서 영어 도서관 운영하는 이유 간단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머님도 부담이고 애들도 어떻게 할지 몰라요. 대신 이게 안 되면 어학원에서 가르친 게 백날 가르친 게 결국 허황되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영어 도서관은 힘들더라도 운영하는 방식인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제 이동 수업을 시작합니다. 반이 없어져요. 아침에 딱 조회 끝나면 가방 메고 복도로 다 쏟아져서 자기 교실 찾아가는 고등학교 생활을 합니다. 이제 과거에 기억나시겠지만 1교시 선생님 보고 딱 잠들었다가 깨면 4교시 선생님 나가고 점심 먹고
이제 1교시 선생님 들어올 때 자잖아요. 2교시 때 딱 일어나면 친구들이 다 바뀌어 있어요. 내 수업은 3층으로 올라갔어야 되는데, 그 다음 2층으로 가고, 그 다음 어디? 옆 학교도 가야 되고, 저기 강남대 앞으로도 가야 되고. 이게 우리 아이들이 겪게 될 고교 학점제다. 공강 시간이 생길 겁니다. 본인이 스케줄을 짤 거니까, 시간표 짤 거니까. 그럼 1, 2, 3교시하고 4교시 때쯤 점심 먹고 5교시 공강 때 학교 이제 도서관 가서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6교시 수업 들어가고 실험하고 막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개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구되어지고 있는 것, 일단 수능이 태블릿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수능은 태블릿, 언제까지 OMR이야? 태블릿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뭐가 가능하다? 타이핑 가능하다. 선원술이 수능으로 나올 수 있다. 이걸 누가 채점한다? AI가 채점한다. 챗 GPT가 그대의 논리력은 100점 만점에 뭐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 수능 몇 과목 수능 몇 과목을 치를 건지도 본인이 선택하고, 수능 그래서 절대평가되고 1년에 2회 또는 3회 또는 4회로 과목별 또는 시기별 수능을 나눠서 볼 수도 있다. 지금 연구되어지고 있어요. 2028학년도 수능부터 누구 밑에? 중2 밑에. 그러니까 지금 중2랑 중3 사이에는 엄청난 벽이 하나 있는 거예요. 중2들은 선배들 보면서 선배들처럼 공부하다가 갑자기 다른 세상인데 여기 될 가능성이 크겠죠. 다행히 5학년 밑에는 그걸 중학교 때부터 연습시켜요. 5학년들은 중학교 때부터 새로운 교육과정으로 개편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6학년, 중1, 중2는 고등학교부터, 5학년 이하는 중학교부터. 그 다음 디지털 교과서,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제 아이들 책으로 공부하는 내용이 거의 없어집니다. 책이 사라져요. 마찬가지로 태블릿으로 공부하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태블릿이 텅 비어 있어요. 그러면 그 수업 진도에 맞는 내용을 내가 아카이브라는 곳에 가서 정보를 검색한 다음에 그걸 띄어다가 내 교과서에 붙이는 방식이에요. 그럼 학생들마다 보는 교과서 내용이 다 다르겠죠. 수업에 관심이 많고 논리적인 친구들은 꼭 필요한 내용을 논리적으로 교과서를 정리해 놓겠죠. 수업 시간에 아무 관심 없는 친구들은 태블릿이 텅 비어 있겠죠. 게임 같지 않겠어요? 어떤 애는 되게 레벨이 높고 같은 게임을 했는데 어떤 친구는 레벨 1, 2에 있고. 이게 아카이브다.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아이스크림 홈런을 아실 거예요. 지금 그 캐리스라는 곳에서 아이스크림 홈런이랑 벌써 300만 개 정도 교육 소스를 계약을 끝냈고요. 곧 있으면 1000만 개까지도 늘린다고 합니다. 거기서 가져오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자기 교과서 채우기 방식. 이런 얘기 혹시 처음 들어보시나요? 전체적으로? 별로예요? 재미있나요? 들으실만 하세요? 간간히 하려고요. 작년까지는 1년에 한 2번 했더니 저도 막 부담스럽고 하거든요. 근데 자주 하면 주제 바꿔가면서 해드리기 괜찮을 것 같아요. 조기조로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 문제는 뭐냐면 이제 고교학점제는 잘하는 애들 관리는 좀 빼고요. 못하는 아이들 관리로 바뀌어요. 무슨 얘기냐면 과거 선배들은 출석만 해도 고등학교 졸업했어요. 고교학점제로 넘어가면 뭐가 생기냐? A, B, C는 이제 절대평가로 바뀌니까 그 등급은 그대로 있는데 대학 기준으로 보면 F 등급이 생겨요. incomplete. 그래서 I라고 해요. F는 욕 같잖아요. 그래서 여기 I라고 하는 학기 점수가 40점을 넘지 않으면 과락을 당해요. F 학점을 받아요. 그럼 이 친구들을 졸업을 안 시키는 건 아니고 방학 때 보충 수업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교학점제에서는 그 방향은 좋은 것 같아요. 공부를 포기하는 아이들 어떻게든 데려다가 마저 마무리는 시킨다. 그 다음이에요. 소수 담임제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진로 담임 선생님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진로 설계. 고2, 고3 때 뭐 선택할 건지를 아이들이 수강 신청해야 되잖아요. 그거 알려주는 선생님이고요. 고2, 고3은 이거예요. 조회 때 선생님이 출결 정도 체크하면 출결 끝나고 내일 보자! 이렇게 나가요. 그럼 아이들도 선생님 따라서 복도로 다 쏟아져요. 그럼 미국 학교 생각하시면 돼요. 1교시 따르르르 1교시 끝나면 가방 메고 복도 쏟아져서 막 아이들끼리 대화하면서 걸어가죠. 다음 교실로 이동하고. 넌 몇 교시에 점심 먹어?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자유롭게 아이들이 자기 스케줄을
따라가는. 그러니 이제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뭐 졸고 이런 일은 생기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바로바로 다음 시간에 이동해야 되니까 이동 수업이다. 그래서 고2, 고3은 선택한 진로 과목들을 본인이 구성해야 되고요. 수강 신청합니다. 역시 이동 수업이 안 되면 온라인 수업까지 방식은 채택할 수 있어요. 예상되는 학교에서는 일단 선생님 부족합니다. 전문 선생님이 부족해요. 진로 지도 전문 선생님 부족하고요. 교실도 좀 부족할 거예요. 특수 공간들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실험이나 이제 선택 과목들에서. 대학 입시 제도랑은 좀 케미를 맞추려면 어려움이 좀 있겠죠. 찾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 중학교 2학년은 전문 용어로 마루타다. 이거는 실험 대상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 지금 한 초등학교 5학년 이하는 다행이죠. 앞세대가 먼저 한번 실험을 할 거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라고 했냐면 이제 교육부 공시자료거든요. 학원 설명회에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준비하는 게 뭐냐면 교육부 공시자료 분석해서 와요. 학원 얘기 별로 안 하잖아요. 근데 꼭 어머님들 아셔야 되는 것들을 정리해왔어요. 일단 지금 교원대를 다니고 있고 교대를 다니고 사범대에 있는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해요. 아니죠. 교원대나 교대는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이니까 특히 이제 사범대. 지금 교육 전문 대학원 나와야 선생님 될 수 있는 구조로 바뀌고 있거든요.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한 과목 선생님으로는 임용 안 돼요, 이제. 여러 과목을 해내야지, 한 선생님이. 아이들이 선택 과목을 뭘 선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한 선생님이 여러 과목 해야 되고 기존에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도 골치 아프긴 한데 지역에 있는 대학이나 대학원을 다시 가서 추가적으로 복수 전공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자, 현직 교원 여기 있죠? 현직 교원. 지역에 있는 대학이나 대학원 등 협업을 통해서 복수 부전공 과정을 운영하라. 학점을 추가로 취득하라. 라는 공시자료예요. 쉽지 않겠죠? 자, 그리고 우리 학교에 없으면 이제 인근 학교로 이동하는 수업이 자유로울 거예요. 클러스터 형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택 과목 내가 듣고 싶은 과목이 우리 학교는 없지만 옆 학교가 있어. 그래서 거리가 가까운 학교들끼리 연합을 해서 요 선택 과목은 니네가 맡아. 이건 우리가 맡을게. 이런 식으로 공간을 나눠서 이동 수업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순회 강사 지역 거점 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 순회 강사가 조금 문제가 됐는데 순회 강사는 뭐냐면 교원 자격증은 없어요. 교원 자격증은 없는데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인정받은 사람. 최소 PH 닥터 정도는 되겠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여러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그 수업을 해줄 수 있어요. 특히 융합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 과학 과목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PH 닥터들이 현장에서 막 있는 이야기를 많이 해줄 수 있잖아요. 우리 지역엔 어떤 대학이 있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방에 있으면 보세요. 지방대 요즘 좀 힘들잖아요. 지방에 학생 줄잖아요. 순회 강사 누가 올 수 있을까? 서울에서 올까? 안 오겠죠? 그래서 요것도 좀 영향을 지역 간 편차가 있을 수 있겠다. 박사급 전문가가 기간제 교사 급여를 받고 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학교가 대책을 마련하면 지역 간 편차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신림 쪽이나 안암 쪽이나 인근에 서울대 연고대 있으면 그 고등학교에는 아무래도 순회 강사 PH 닥터들 요청할 수 있지 않겠어요? 최후의 수단 그래서 온라인이에요. 마지막 수단이. 근데 코로나가 너무 고맙게도 온라인 수업으로 5년을 앞당겨줬어요. 아이들 적응됐고 부작용도 이미 서로 확인했죠. 그렇죠? 여기다가 이제 수업 켜놓고 여기다 게임을 켜놓고 이렇게 수업을 하는 온라인 학습 효과가 굉장히 아이들 학업 역량을 저하시켰다라는 결론이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우리 학교에 이 수업이 없으면 온라인 들어야 돼요. 그래서 고교학점제 뭐냐면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진짜 학생 무한 책임이에요. 선생님이 책임에서 이제 벗어나요. 담임이 아니야. 담임이 아니고 담당이래. 학생들이 알아서 움직여. 담임 선생님이 학생 한 명 한 명 케어하겠어요? 선생님 책임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왜 공부할 것인가 학생이 스스로 잡아내지 못하면 학교에서 해주는 건 없어요. 그리고 잘한다라는 기준과 그 평가 방식이 변하죠.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생들이 엄마 나는 수능을 지금 야 너네 때 수능이 없어지거나 서술형으로 바뀔 수 있는데 무슨 소용 있지? 그렇구나. 엄마 영어는 말하기 글쓰기는 좀 어려워. 그래? 발표 작문 못하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힘든데?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측하지 못하면 지금 헛다리 짚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알고 가셔라. 평소에는 그렇지 않던 녀석이 오늘따라 엄청 말을 안 듣고 있어요. 그래서 특목고 자사고 얘기로 이제 마무리 지었어요. 오늘 요게 주제였죠. 지금까지 설명을 아주 잘 빌드업 하셔서 이해하셨으면 이제 특목고 자사고가 어떤 학교인지 아시면 답이 나와요. 특목고 자사고 일단 지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인데 일단 확정된 건 외고나 국제고는 폐지될 것 같아요. 근데 국제 학교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외고 국제고는요, 고등교육법에서 관리받는 고등학교고요. 국제 학교는 쉽게 말하면 외국에 있는 학교가 우리나라에 와서 분교된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 학교와는 달라요. 그리고 특목고 자사고가 그대로 운영된다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일단 내신이 절대평가로 바뀌니까 더 이상 불리하지 않아요. 등수 싸움 안 하는 거니까 내신이 기가 막히게 나올 거예요. 외고 아이들 영어 평균 되게 어렵게 내거든요. 진짜 외고 영어 시험 어려워요. 그럼에도 평균 점수가 92, 3점 나와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절대평가로 바뀌면 외고 아이들은 영어 다 A 등급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거기에 면학 분위기 좋고 뭐가 있냐? 고교학점제에서 더 많이 늘어나는 특수한 진로 선택 과목들이 일반고엔 전혀 없었거든요. 외고 특목고엔 이미 많았어요. 그걸 운영했던 경험이 탁월하게 쌓여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특목고 자사고 보시면은 면학 분위기 좋고요. 대입 입시지도 결과 좋고요. 특화 심화 과정 이거 되게 중요하죠. IB하고 AP는 알고 가셔야 돼요. IB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 과정은 세계 모든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자격증을 얻게 되는 과정이고요. 우리나라에서 이 IB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당연히 특목고 자사고밖에 없어요. 경기외고 아이들이 뭐 20 몇 명에서 80개 합격증 받아왔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외대부고도 있어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자사고 이렇게 들어가셔서 국제계열을 운영하고 있다 그럼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국제계열. 충남 삼성고도 되게 잘하고 있어요. 학교 이름이 삼성고잖아요. 어마어마하죠. 자, 그 다음 AP 과정. AP 과정은 대학 수준 학습을 고등학교 때 하는 거예요. 특목고 자사고 선택 과목 보면은 AP 과정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대학교 교양 과목들을 수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쭤봐요. 외대부고 전교 50등하고 동백고 전교 1등하고 누가 더 공부 잘할까요? 알 수 없지만 비슷하거나 동백고 전교 1등이 잘하지 않겠어요? 서울대를 갈 친구는 누구예요? 외대부고겠죠. 왜요? 다르잖아요. 동백고에서 아무리 전교 1등 해도요. 영어 에세이 토론 수업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지금 선배들은. 근데 우리 아이 때는 고교학점제니까 신청은 할 수 있겠죠. 근데 질이 다를 거고. 어쨌든 그래도 이게 자사고다. 내가 동백고에서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우리 학교는 이 과목이 없어. 안 열려. 근데 저 학교에서는 그 과목이 열리고 선생님들이 세특을 그냥 아주 기가 막히게 우리는 외대부고야 이러면서 써준단 말이죠. 근데 그걸로 대학을 가는 현재 선배들 우리 아이 때는 그게 더 심화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특목고 자사고가 살아남을 경우에 아마 어마어마한 편차가 더 생길 가능성이 커요. 자, 영재학교 과학고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만 할게요. 이공계 학생들의 최고의 선택인데 의대 갈 예정이면 가시면 안 돼요. 이제 의대 여기 갔다가 의대에 지원하면 전체 몰수입니다. 내신 전체 몰수에 받았던 장학금 다 토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완전히 엔지니어 학교다. 영재학교는 엔지니어 학교고 영재학교는 대신 의대 지원만 아니라면 졸업과 동시에 서울대 갈 건지 카이스트 갈 건지 본인이 결정하는 수준으로 졸업을 해요. 고등학교 졸업 자체가. 정확하게는 이제 고등학교는 아니라서 영재학교이기 때문에
중3만 가는 건 아닙니다. 영재성이 판별되면 중학교 2학년도 입학할 수 있고 중학교 1학년도 입학할 수 있어요. 전국에 8개 학교 있고요. 한 학교당 100에서 120명 정도 뽑고 있고 동일한 기간에 한꺼번에 원서 접수를 하기 때문에 선발하는 과정에서 경쟁률은 12대 1 정도 평균적으로 나옵니다. 경기도에도 있어요. 경기 과학고는 영재학교. 그러면 경기도에 과학고는 있어요. 그럼 과학고는 뭐냐? 과학고는 초중등교육법을 따르는 고등학교예요. 그러면 과학고는 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수업을 할 수 있어요. 영재학교는요. 영재진흥법으로 따로 관리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교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수업을 할 수 있어요. 누가 오냐면 대학교 교수님들이 와서 팀 프로젝트를 해요. 그래서 과학고는 전국 선발이 아니라 지역 내 선발이라서 경기도 아이들은 경기도에 있는 과학고만 갈 수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의정부에 있는 경기 북과학고예요. 한 120명 정도 선발하고 있고요. 선발 과정은 입학사정관들이 중학교 돌아다니면서 대표 선수 보여달라고 해요. 그때 면접에 손들고 가서 1차 면접을 봐요. 1차 면접 볼 때 중학생을 고등학교로 선발하는 것도 방금 설명드렸던 내신 A등급 맞춰놓고 세특을 가득 채우는, 이제 이해되시죠? 세특을 가득 채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세특을 가득 채운 면접 준비가 된 학생들이 과학고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 첫 번째 발만 잘 디디면 그 다음 계단들은 보이는 거고요. 근데 첫 번째 진입 시기를 좀 놓치면 그 중간 진입은 굉장히 절벽 같은 느낌은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이하면 GED 들어가서 영재교육원부터 살펴보시라는 거고, 그때를 놓쳤으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 다음 기회로 오는 게 바로 이 영재학교 과학고 특목고 자사고 입시고, 그거 놓쳤어요? 괜찮아요. 다만 자기 준비를 가득 잘 해놓으면 일반고 가서도 기회는 충분히 있어요. 근데 이때 핵심, 그쪽으로 미리 간 친구들은 이미 그 환경에서 지들이 자연스럽게 가요. 그리고 그런 애들만 모여 있어요. 근데 일반고를 갈 경우 우리 애만 이래요. 우리 애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는 거야. 다른 애들 다 한쪽 눈 감고 사는데 나 혼자 두 눈을 떴어? 그럼 애들이 다 손가락질해. 야, 쟤 눈 2개 떴어. 눈 2개 뜬 애들은 야, 눈 떠, 눈 떠. 이런 관계에 있는 학교를 다니는 거고, 저쪽에 가면 다 같은 아이들이 모여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고 갈 때는 정신 바짝 차리고 길을 잘 찾아가면 사실 그 안에도 길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이 이제 이런 계단 같은 느낌. 이때 여기 진입, 이때 진입 아니어도 정신 바짝 차리면 일반고에서는 다행히 기회가 있는 건 뭐냐. 과거에서는 일반고에선 특목고 자사고가 하는 수업을 들을 수가 없었거든요. 고교학점제는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동 수업을 하든 온라인이 됐든. 대신 뭘 알아야 되냐면 정신 바짝 차리고 진로 선택하고 어떤 과목이 있는지 내가 신청할 과목을 미리만 준비하면 일반고 가서 특목고 자사고처럼 공부할 수는 있어요. 그래도 특목고 자사고 보내고 싶으시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학고는 면접 잘 봐야 되고요. 영재학교는 시험 잘 봐야 돼요. 영재학교는 영재성 판별 시험 잘 봐야 되고 2차로 불러요. 면접 봐요. 3차로 캠프해요. 모아놓고 실험을 시켜요. 팀 프로젝트로 발표시켜요. 거기까지 하고 선발합니다. 그런 게 있다. 외국 국제고는 사라질 거지만 그냥 외국어를 가득시키는 문과 학교다라고 보시면 돼요. 문송합니다. 요즘 유행어죠. 문과 가서 죄송합니다. 취업이 좀 어려워요. 진로가 좀 어둡긴 한데 어쨌든 외국 국제고가 문과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학교다. 어쨌든 근데 사라질 것 같아요. 지정 폐지는 거의 확실시돼요. 중2 이하로. 지금 중3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자사고는 국영수 많이 시키는 학교라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대학 입시에 완전 특화된 학교, 선발 과정은 과학고랑 똑같아요. 내신 A등급은 기본으로 받으셔야 돼요. 중학교 때 학교 내신으로 평균 85를 못 찍었으면 거긴 자사고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보통 맞추고 세특을 가득 맞춰야 돼요. 채우셔야 돼요. 선생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러면서 발표. 그렇게 해서 면접으로 합격을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전국 단위 자사고들 보면은 그 뒷배, 즉 재단이 어마어마한 데가 많아요. 하나고가 하나은행, 인천하늘고, 인천공항, 한민고, 경찰, 군인, 포항제철고, 광양제철고, 김천고는 한화, 청운고는 현대,
삼성고는 삼성, 외대부고 외대. 어마어마한 재단들이 버티고 있죠. 그리고 상산고 같은 경우는 수학의 정석을 쓴 홍성대 선생님의 호가 상산인데 거기는 완전 이과의 천국이거든요. 의대를 한 130, 40명? 그 정도 가요. 뭐. 의대 가고 싶어요. 상산고를 가면 돼요. 전주 상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대학 입시에 굉장히 특화된 또는 국제계열이나 외국 유학을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우리 애를 유학 보낼 거야 라고 생각했을 때 딱 떠오르는 게 그러면 외고나 국제고 가야 될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의외로 민사고나 외대부고에 있는 국제계열이 훨씬 더 잘 맞습니다. 그 생각도 해보시고요. 그래서 요거 이제 설명드리려고 짜오긴 했는데 제가 이거 슬라이드로 안 만들어가지고 선택 과목을 제가 쭉 가져왔거든요. 밑에가 안 보이네요. 제가 요 외대부고 같은 경우 선택 과목을 짜보면은 일반고는 한 요 정도 수준이에요. 선택 과목이. 말이 선택 과목이지 이 안에서 선택하세요. 물화생지 끝이에요. 외대부고가 이렇게 길어요. 국제계열, 즉 IB 과정, AP 과정, 고급 영어, 수학도 이제 대학 수학. 그러니까 미적분이 있고 미적분학이 있습니다. 미적분은 저 고등학교 내용이에요. 근데 미적분학은 AP 과정, 대학교 과정이에요. 그것까지 해요. 그리고 미적분학을 진행하신 선생님이 세특을 써준대, 수학 세특. 대학교 교수님들 그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현재는 이런 차이가 있고 우리 아이들 세대 때는 일반고를 가더라도 그런 과목을 선택해서 잘 이수하면 됩니다. 다만 그런 과목이 있는지조차 몰라. 나는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어. 학교에서 모르겠으면 이거 하라고 해서 그거 했어. 그렇게 쫓아가다 보면 상상하시는 그 결과가 나오는 거죠. 미리 준비해야 된다. 진로 탐색 MBTI 이건 장난처럼 제가 좀 넣어놨고요. 아이들 성향 검사를 많이 해보세요. 어디 가서 할지 모르겠다 그러면 워크넷 가세요. 제가 요거 이제 예전에는 재미로 MBTI 봐드렸는데 그럴 때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워크넷이나 커리어넷 가셔서요. 여기 이제 직업 진로 보시면 청소년 심리 검사 파트가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할 것도 있어요. 그래서 홀랜드 검사가 우리나라 방식으로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상담 신청 가능해요. 그거 눌러보시면 진로 상담도 해줘요. 그러니까 초등학생은 6개월에 한 번씩, 5학년부터 6개월에 한 번씩, 중학생은 한 3개월에 한 번씩 계속 진로 탐색을 해보시면 좋고요. 그 옆에 보시면 학과 정보 있죠? 그 다음에 직업 정보 이렇게 세 가지를 묶어서 그냥 하시면 돼요. 자, 다시 진로 심리 검사를 직업 심리 검사를 하겠죠. 그럼 우리 아이가 좀 잘 맞는 직업군들이 추천을 받을 거예요. 그럼 그 직업군들을 찾아보고 정보를 알아보는 거죠. 그러면 직업 정보 들어가시면 맨 끝에 뭐가 있냐? 관련 학과가 있어요. 관련 학과를 클릭하잖아요. 그 학과가 개설된 대학교 서열이 서열이 아니라 대학교가 기억님 디귿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억에서 볼 대학 고려대. 뭐 이런 식으로 쭉 내와서 시옷에서 많이 보죠. 서강대, 성균관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이렇게 시옷에서 쭉 보고. 그래서 진로학과 정보까지 연계해서 보시면 되는데 이 과정이 모두 무료예요. 많이 사용하세요. 워크넷 또는 커리어넷 들어가 보시면 있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여기 오고 있죠. 청소년 심리검사 7종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보통 추천드리는 건 밑에 있는 성인 대상 심리검사도 해보시라고 해요. 기가 막힌 결과가 나옵니다. 어쩜 우리 아이는 나랑 똑같이 나오지? 직업 흥미검사. 직업 정성 검사 하면 엄마 아니면 아빠랑 똑같은 결과 거의 대부분 한 번씩 나와요. 얘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지? 그럼 자기를 닮아서 그렇다. 진짜 해보시면 재밌습니다. 부모님 이거 다 무료예요. 로그인만 카카오톡 아이디만 있으면 로그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 여기 청소년 직업 흥미 검사부터 직업 가치 검사 이런 거는 초등학생도 할 수 있어요. 초등학생 진로 인식 검사. 이거 이제 초등학생 진로 인식 검사라는 게 진로 성숙도 검사라는 거거든요. 얼마나 우리 아이는 진로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가.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따로 잡아드릴게요. 진로 탐색 어떻게 하면 되는가. 간단하게는 한 4개의 분야로 나눠서 3개월, 중학생이에요. 3개월에 한 번씩만 한 영역씩 잡아가지고 진로 탐색하고 그 3개월 안에 관련 전공 책도 한 권 읽고 독후 활동하고 그래서 내가 내린 결론 같은 걸 한번 결과지로 하면 그게 중학교에서 얘기하는 진로 활동이 되는 거예요. 진로 활동 보고서 쓰면 되고 이제 제가 관리하는 학생들은 이제 전문가 인터뷰까지 따라보는 얘기는 해요. 그럼 막 진짜 아나운서 막 만나려고 노력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빠 친구의 인맥을 이용해서 전문가 만남도 해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업 정보를 들어가 보시면 다 나와요.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넣고 여기에 이제 제가 이제 관리하는 이제 리더스 클럽이라고 하는 이제 진로 탐색과 관리해주는 팀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쓰는 거예요. 나는 왜 이 진로를 탐색했는가? 내가 왜 이 직업을 탐색했는가? 뭐 이렇게 다 작성하게끔 합니다. 그리고 대표 만나보고 독서 하시고요. 영어 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죠? 장문과 발표 정신줄로 오시면 안 됩니다, 아이들. 꾸준히 해야 되고요. 수학 이른 선행으로 시간 번다는 건 착각입니다. 알겠죠? 오히려 잘못된 선행이 아이들 수포자 만들기 때문에 좀 주어진 기간 내에 뭐죠? 개념부터 심화까지 완성시키는 훈련, 사고력 이런 게 좀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자, 2시간에 좀 마쳤고요. 다음에 또 원하시는 주제들 있으시면 따로 또 다음 기회에 또 잡아보고 영어 학습의 올바른 방법을 물어보신 분이 계셨어요. 제가 중간중간 녹여서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회피 동기 대신 접근 동기를 사용하고 균형 있게 말하기, 글쓰기까지 관리하시라. 말하기, 글쓰기까지 안 하면 그건 진짜 안 한다. 에너지를 더 많이 써야 되고 접근 동기를 쓴다는 거는 아이들이 하고 싶게끔 보상을 만들어주고 즐거운 분위기로 공부해야 되는 거. 언제까지? 끝까지. 그리고 고2, 고3에선 스스로 회피 동기를 만들 거예요. 아, 이제 진짜 안 하면 안 되겠구나. 스스로 만들 때까지는 주 양육자가 회피 동기를 끌어다 쓰시는 건 별로. 그래서 제가 방울뱀 소리 내지 마시라고 보통. 침이 마르게 하지 마시고. 수학은 깊이 있는 이해. 그거 어떻게 하면 돼요? 뭐 원하시는 과정 책 있으면 제가 드릴 테니까 제 유튜브 들어가셔서 제가 하고 있는 모든 수업은 그냥 실시간 수업으로 그냥 쌓여 있거든요. 한 번씩 보시고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끝나고 담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간담회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이번 주 토요일에 같은 내용인데 이번 주 토요일은 중학생 위주 내용이거든요. 한 번 더. 그러니까 조금 더 살이 중학교 내용으로 더 붙을 거예요. 중학교의 차이점. 지금이랑 똑같은 주제에서 중학교 비중 좀 더 크게 한 게 이번 주 토요일. 왜냐면 토요일에 신청하신 분이 중학생들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끝났습니다.